일단 저희 지점들이 이렇게 9개가 있는데 잘 보시면은 여기서 교정과 원장님이 직접 진료하는 병원들이 불편한데 굉장히 기름점하고 동부이천점 제가 하고 있고, 압구정 바이스점 진원현 대표원장님이 이제 저희가 진료를 하고 있고, 나머지 병원들은 대부분 다 페이닥터 선생님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아무래도 병원에서 이제 진료할 때 교정 진료 파트가 양이 좀 이렇게 진료가 적거나 아무래도 보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한계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일반 진료가 어쨌든 위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도 저희가 어쨌든 교정 진료를 다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저희가 오늘 세미나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투수 중에서 어떤 직구를 잘 던진다고 좋은 투수가 아니라 다른 변화구도 이렇게 잘 던질 수 있는 투수들이 잘 좋은 투수로 평가를 받는 것처럼, 일반 진료를 다 대부분 하시겠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교정 진료를 조금 더 잘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임상 능력도 좋아지고,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포지션이 좋아지기 때문에 교정 진료도 좀 이왕이면 좀 관심을 갖고 조금 많이 익힐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 진료가 어쨌든 기초가 되긴 하겠지만 거기에 교정 진료가 같이 덧붙여져야지만 이제 가장 완성된 치과 진료가 되고, 또 여러분들 임상에서 많이 보시겠지만 교정 진료만 가지고 좋은 결과를 내기가 어려운 케이스들이 좀 있어요. 뭐 그래서 앞니가 이렇게 벌어져 있는데 그거를 다 이렇게 깎아가지고 씌운다고 하면은 할 수도 있겠지만 모양이 예쁘지 않잖아요. 치아 너무 커지니까. 그럴 때는 어떤 교정 진료를 통해서 이렇게 공간을 모은다거나, 아니면은 뭐 7번 같은 치아가 쓰러져 있을 때 그거를 만약에 그냥 고철을 하려고 하더라도 브릿지를 하거나 임플란트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부분적인 교정 치료를 해서 치아를 이렇게 업라이팅 시키고 거기다가 뭐 보철을 하고 임플란트를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치료가 되기 때문에, 교정 치료는 점점 이제 성인 환자분들 위주로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성인분들이 뭐 40대, 50대 분들도 교정 진료를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떤 교정 진료가 이제 뭐 저렇게 어린 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만 하는 치료가 아니라 전체적인 치료가 다 일반적인, 그러니까 모든 환자들이 할 수 있는 치료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설명할 드릴 내용들은 일단은 4가지 정도가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교정치료 내용 개론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교정치료 과정, 프로세스, 그 다음에 교정장치, 그리고 교정기구 및 재료, 이렇게 4가지 정도를 가지고 저희가 내용을 강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부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여러분 1년차, 3년차 이하의 초급연차 세미나이기 때문에 조금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간단한 팁이라든지 어드바이스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저 원장으로서 직원들이 이 정도는 조금 따라와 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 내용이니까 한번 들으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제일 재미없는 교정치료 개론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교정치료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올소돈틱스라고 하죠. 치과 교정학은. 그래서 이제 그 용어는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올소라는 똑바르다는 뜻이고, 돈트는 치아고, DICS는 이제 학문이라는 뜻이라서 이렇게 이어져서 올소돈틱스가 되고 교정치과학이라는 용어가 나온 거죠. 지금 오늘 저희 교정치과학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교정치료, 이거는 저희 선생님 한 분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서화주 선생님이 읽어주시겠어요? 교정치료는 어떤 건가요?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읽어주세요. 네, 일단은 다 읽었고요. 여기서 이렇게 중요한 거는 교정치료가 단순하게 이렇게 치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안면골과의 그 관계를 개선하는 치료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걸 그냥 단순하게 치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성장을 유도한다. 이게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교정치료는 성인에서 뭐 치아만 가지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어린 성장기에서 조기 치료를 통해서 바른 성장을 유도하는 것도 교정치료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교정치료 영역은 그래서 치아와 이제 안면골로 구분이 되고 단순하게 치아만 있는 것은 아니고 교정치료를 통해서 안면골의 이제 부조화까지 개선을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래서 이제 교정치료를 하게 되면 뭐 가장 요즘에 흔한 이제 돌출입 교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뭐 이만 가지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인매라든지 코와 턱선까지 조화롭게 만들 수 있는 치료가 교정치료라고 할 수 있고 이런 경우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상하게 돌출되고 하하게 후퇴되어 있는 2급 부정교합이거든요. 왼쪽을 보시면은 이런 2급 부정교합을 성장기에 잘 1차 교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적절한 위턱과 아래턱의 성장을 조절해서 조화로운 모양을 만들 수 있는 교정치료가 가능하다. 이제 단순하게 치아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안면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고요. 이런 경우는 3급 부정교합인데 뭐 당연히 수술은 동반이 된 거고 그러니까 악교정 수술과 치아 교정을 동반해서 이렇게 아래턱이 많이 과하게 발달한 3급 부정교합 치료를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할 수 있다. 이것이 다 교정치료 영역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치아 이동의 원리를 보면 일단 치아가 이동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하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여기 치아에 보시면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보이는 거 있죠? 이게 뭐죠? 치주인대죠. 치주인대예요. 치주인대가 있어야지만 치아 이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치주인대가 없는 경우는 어느 경우죠? 임플란트 또 자연 치아에서 유착치에 유착된 경우는 치주인대가 없기 때문에 치아 교정을 아무리 교정력을 가해도 치아가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끔 보다 보면은 유착치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 크게 부딪혔거나 해가지고 유착된 경우는 교정하는 동안에 그 치아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걸 빨리 발견해서 그 치아를 제외하고 교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일단 치주인대가 꼭 필요하고 이제 교정이 된다는 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화살표 방향 있죠? 화살표 방향으로 치아가 만약에 이렇게 힘을 받았을 때 힘을 받는 쪽에 이제 치주인대가 압축이 되면서 뼈가 흡수가 일어나요. 그쪽은 뼈가 흡수가 일어나고 반대쪽은 이 치주인대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인장이 되면서 뼈가 형성되는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교정치료는 교정치료의 원리, 치아 이동의 원리는 한쪽은 뼈가 흡수가 되고 반대쪽은 뼈가 형성이 되는 이런 과정이 이제 필요가 한 건데 이 기간이 적어도 4에서 6주 정도 기간이 필요해요. 힘을 조였을 때. 그래서 교정치료는 너무 자주 이렇게 치아에 힘을 주거나 와이어 교체를 너무 자주 하는 거는 사실 치아 건강에 좋지 않다고 되어 있어요. 보통 빨라도 4주고 또 6주 정도마다 또 치아에 힘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너무 환자들이 가끔 물어보죠. 뭐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치과 오면은 저 치아가 빨리 끝나냐고 물어보는데 그럴 때는 이런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4주에서 6주 정도 치아 시간이 필요하다. 잇몸이 치아 이동하려면. 그래서 너무 자주 하는 것은 오히려 치아에 좋지 않다. 부정교합이 여러 가지 타입이 있어요. 이렇게 왼쪽에처럼 뭐 전형적인 약간 2급 부정교합이죠. 상악 돌출, 하악은 약간 왜소한 후퇴되어 있는 2급 부정교합, 3급 부정교합, 저는 그냥 일반적인 1급 부정교합인데 크라우딩에 있는 케이스들 부정교합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한번 내려볼 거고 그러니까 교합이라는 거는 이제 입을 다물었을 때 위아래 턱의 치아가 서로 맞물리는 상태를 말하는 거고 부정교합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치아의 배열이 가지런하지 않거나 위아래 맞물림의 상태가 정상의 위치를 벗어나 있는 그래서 심미적으로 기능적으로 문제가 되는 교합을 이제 부정교합이라고 하죠. 부정교합은 치아라든지 골, 근육, 신경이 모두 연관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치아 부정교합을 야기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발생 빈도는 국내에서 저희가 연구한 결론은 82%에서 91%라고 하니까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환자가 부정교합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치과를 온 환자들 보면은 교정이 완벽히 필요하지 않은 환자들은 10명 중 1-2명밖에 없다. 그만큼 교정의 수요가 훨씬 많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점점 병원들이 이제 환경이 개업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교정 환자도 점점 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사실은 치과를 찾아오는 교정을 하기 위해 찾아오는 환자들이 줄기 때문에 교정을 CC로 오지 하는 환자라고 하더라도 저희 진료하면서 교정에 대해서 환자들이 교정 치료를 권할 수 있게끔 관심을 좀 갖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부정교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치아 크기라든지 턱 크기의 부조화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그러니까 턱은 너무 넓은데 치아가 너무 작은 경우 반대로
턱은 약간 작은데 치아가 너무 큰 경우에 부정교합이 생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건 위아래 턱의 크기와 형태 구조화는 보통 우리가 말하는 클래스 2, 클래스 3 교합인데 상하게 돌출됐거나 아니면 하악이 너무 과성장됐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부정교합이 생길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치아 수의 이상, 이것도 뭐 흔한 부정교합 중의 원인인데 치아 개수가 부족하거나 예를 들어서 하악이 3전치, 하악 전치가 하나 없는 경우 같은 경우도 교합이 이제 과계교합이 생기거나 클래스 2 교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치아 수 이상도 부정교합 원인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치아 맹출 이상은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치아가 유착이 됐거나 아니면 치아가 방향이 뭐 엉뚱한 방향으로 치아가 나온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부정교합 원인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치의 조기 성실. 그래서 제일 흔하죠. 이것도 사실은 유치가 조금 빨리 빠지면 그쪽 공간이 영구치가 올라오기 전에 공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쪽으로 치아들이 쏠리면서 이제 덧니가 되기가 쉽죠. 그래서 송곳니 같은 경우가 유치가 빨리 빠지면 거의 100% 나중에 송곳니가 덧니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치를 적절한 시기에 잘 빼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 환자분들 생각하기에는 유치는 뭐 이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에서 막 빼고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유치는 정확한 시기에 치과에서 빼주는 게 가장 좋다. 부정교합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치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유년기에 좋지 않은 습관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손을 빤다거나 손가락 빠는 거, 혀내 밀기 습관 이런 것들이 다 부정교합에 영향을 주고 있죠. 그 다음에 7번째는 선천성 기형의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죠? 그 부정교합을 일으키는? 혹시 아시는 분? 선천성 기형 중에서 치과 영역 중에서 부정교합의 영향의 원인을 들기 만한 것들 가장 흔한 거 배우지 않았어요? 학교에서? 뭐예요? 안 돼? 이름 물어봐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신혜원 생사 네, 압구정 어떤 게 있어요? 선천성 기형 중에서 순 9개월 맞아요. 구순9개월 대표적으로 선천성 기형 중에서 부정교합 원인이 되는데, 9개월이 뭐냐면 이제 입천장에 있는 뼈 중에서 뼈가 이렇게 붙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열이 생기는 건데 그쪽으로 치아가 잘 맹출을 못하죠. 그리고 굉장히 위에 악국이 좁아지기 때문에 반대교합이 생기기도 쉽고, 그래서 선천성 기형 구순 9개월일 때도 교정 치료가 이제 1차적으로 필요하고 2차적으로 2번 다 필요할 수도 있어요. 요즘에는 구순 9개월이 많지는 않아서, 왜냐면 그게 이제 대부분 이제 그 임신 기간에 검사를 통해서 대부분 걸러져요. 옛날에는 다 그게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았었는데. 끝났나? 외상에 의한 턱뼈 손상인데, 이거는 뭐 이런 것도 부정교합 원인이 될 수 있다. 외상에 의해서도. 뭐 아주 기본적인 앵글의 부정교합 분류. 또 오늘 기초 세미나이기 때문에 기초 세미나를 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부정교합은 1급, 2급, 3급이 있고요. 1급은 뭐 아시겠지만 구치부 관계가 이런 식으로 1급 관계를 가지는 상태에서 크라우딩이 있다거나 돌출이 있는 경우고, 2급 부정교합은 뭐 아시겠죠. 어금니가 2급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2급 부정교합이 두 가지 타입이 있죠. 2급이 어떤 타입이 있을까요? 1류, 2급 1류 타입이 있고 2급 2류가 있어요. 디비전 1, 디비전 2가 있는데, 디비전 1은 왼쪽처럼 이렇게 상하게 실제로 많이 돌출되어 있는, 뻗어져 있는 케이스고, 2급 2류 케이스는 중절치는 약간 설치로 쓰러져 있고 민갈 티핑이 돼 있고 측절치가 바깥으로 나와 있는 케이스이시죠. 약간 토끼처럼 돼 있는데, 그런 치아가 2급, 그리고 2급 2류 부정교합이고, 마지막에 3급 부정교합은 이제 구치부 관계가 3급 관계를 가지고 있고 전치부에서 약간 반대 교합이 있는 아래턱이 과성장되는 3급 부정교합이 있어요. 이제 이렇게 1급, 너무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2급, 3급인데. 이분은 누군지 아시죠? 여기 누군지 아세요? 키라 나이틀리. 최근에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치아가. 2급 부정교합, 2급 2류 부정교합이에요. 왼쪽은 이제 초창기 때는 조금 덜했죠. 앞니 여기 배열이 여기 보시면은. 근데 최근에 비긴 어게인이라는 영화를 보셨는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심해졌어. 이게 딱 2급 2류 부정교합의 교합 상태예요. 앞니 두 개는 안에 들어갔고 측절치가 약간 바깥으로 나오는
점점 심해질 거예요. 아마 한 10년 뒤에도 이 치아를 보면 교정을 안 하게 되면 더 심해지게 돼요. 사실은. 부정기가 굉장히 희한하다. 그래서 일급관계는 어쨌든 이렇게 크라우딩이 있는 그런 케이스도 일반적인 뭐 발치 교정을 하거나 뭐 빗발치 교정을 하거나 크라우딩을 계속하는 치료가 이제 일단 일급 부정기이고 이렇게 이제 크라우딩이 굉장히 심한 케이스를 교정하면은 이렇게 배우게 환자들이 가끔 뭐 요즘에 많이 이제 정보가 있기 때문에 알고 오시긴 하는데 오늘도 저희 신한분이 오셨는데 굉장히 이렇게 이가 삐뚤빼뚤한데 교정 치료하면 이게 진짜로 이게 가지런해지냐 이걸 굉장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교정 치료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대화를 하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닌데 이제 인매라든지 이렇게 턱과 이렇게 골격적인 외모 같은 거를 계산시키는 것까지 만족을 시켜야 되니까 그런 거를 위해서 이를 뺄 수도 있죠. 지금 오른쪽 사진 보면 이를 뺐죠? 비발치인가요? 비발치죠. 지금 보면은 송분이 다음에 자궁이 2개가 있으니까 비발치 교정인데 이렇게 교정이 될 수 있는 건데 사실은 이 정도가 되려면 조금 성인에서는 사실 조금 한계가 있을 수가 있고 좀 성장기 아이들은 이렇게 비발치로도 이렇게 개혈이 가능하죠. 요거는 2급 1류 부정교합인데 전형적으로 이제 상악이 돌출되어 있는 이런 경우는 이제 당연히 인매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구나. 여기 이렇게 많이 돌출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발치를 할 수밖에 없는데 보통 상악에서는 4번 치아를 빼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상악 4번, 하악 5번 치아를 빼서 이렇게 그걸 맞춰주죠. 발치 교정이 필요한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크레스트 디비전 초진과 치료를 보면 이분은 이제 상악만 발치를 한 케이스죠. 상악 4번만 2개 빼서 이렇게 맞춰준 케이스가 되는 거고 초진과 치료고요. 요거는 이게 이제 전형적인 2급 2류 부정교합인데 꽤 많이 환자들이 있어요. 이런 진료하다 보면 많이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환자들을 혹시라도 만나게 되면 당연히 교정치료를 권해야 돼요. 환자들이 그냥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걸 다 교정치료 못 입히실 분들이 있는데 그런 환자들을 발견해서 환자들한테 얘기를 하고 원장님한테도 이렇게 특히 교정진료가 이제 아무래도 페이탁 선생님 있는 병원들은 조금 이렇게 신앙 볼 때 없는 날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날이 많잖아요. 그런 날이 이렇게 오면은 교정 상담을 받아보라고 권유를 할 만한 케이스죠. 굉장히 딥바이시고 어쨌든 근데 외모적으로는 입을 다물었을 때는 별로 입이 안 나와 있어요. 이런 특이한 거. 일단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2급 1류 부정교합이고 3급 부정교합은 담대교합 굉장히 심한 상태고요. 이 정도 심하면 사실은 수술적인 방법을 거의 동반을 해야 돼요. 근데 환자들 중에서는 가끔 이렇게 좀 반대교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수술 없이 교정만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도 케이스에 따라서 이제 수술 없이 교정이 가능한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근데 물론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경우에 비수술을 했을 때는 턱 부분이 짧아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환자들이 이제 교정만 해서 턱이 짧아진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아니다. 이거 확실하게 얘기를 해드려야 되고 왼쪽을 보면 어쨌든 굉장히 심하죠. 반대격도 심하고 구치부 같은 경우도 보면은 상악은 굉장히 좁고 하악은 넓어서 교정만 가지고 저걸 맞출 수가 없는 상태다. 그래서 이런 경우 수술을 해야 되고 수술 후에는 어쨌든 이렇게 교합 많이 개선이 되는 거고요. 치료가 아까 됐구나. 교정 전이고 이런 분들은 수술을 교정만 하는 거는 사실 권해드리지 않고 수술을 같이 동반해서 하는 게 훨씬 양악 수술이죠. 소위 말하는 양악 수술. 이런 경우 양악을 하는 게 좋아요, 사실은. 그다음에 두 번째로 교정치료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거고 이거 이제부터 조금 그래도 이론적인 걸 좀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나을 거예요, 아마 듣기가. 교정치료 진행은 이제 보통 환자가 처음에 오면 예비 상담을 하고 그렇죠. 일단 위생사분이 처음에 와서 뭐 상담도 하고 사진 같은 거 찍겠지만 예비 상담을 일단 하고 그 다음에 환자분이 만약에 교정치료에 이제 검사를 하겠다고 해서 정밀검사 들어가죠. 정밀검사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진단 상담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충치가 있으면 아니면 발치할 게 있으면 발치를 하고 수폭치료를 한 다음에 이제 교정 장치를 부착하거나 뭐 1차 교정 같은 경우는 장치를 끼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정 치료는 한 달에 한 번씩 치료하니까 월 치료를 받으러 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교정이 끝나고 나면 장치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유지 단계로 넘어가죠. 요즘에 유지 단계를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게 예전에는 장치 제거하고 그러면 거의 이제
기존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유지를 굉장히 신경 많이 써요. 왜냐면 환자들이 관심도 많고 또 이렇게 병원을 오래 하다 보면 계속 환자들이 돌아오기 때문에 유지를 잘 하는 게 중요하죠. 네, 이제 일반적으로 보철 치료할 거 있으면 보철 치료하고 정기 검진으로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예비 상담을 이제 할 텐데 거기서 저희가 이제 진단 준비한 과정 이런 뭐 레코드라고 하잖아요. 규정 레코드 이거를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직접 하는 부분일 거예요. 엑스레이 찍고 이런 것들 지금도 많이 하고 있나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 환자가 오면은 엑스레이 파노라마 세팔로를 기본적으로 찍고 그다음에 이제 레코드 할 때는 PA라고 해서 중간 사진 있죠. 얼굴 정면 사진도 찍게 되고 이런 사진도 찍고 처음에는 상담하기 위해서 세팔로와 이제 파노라마 사진이 꼭 필요하죠. 세팔로는 저희가 기존까지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 사진이고 PA는 이제 비대칭을 저희가 체크할 때 보는 사진이고 이제 셉을 이제 여러분이 많이 찍는데 이 엑스레이 문제는 뭐죠? 너무 고개 숙였죠? 아마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처음 1년차 선생님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이제 엑스레이를 찍을 때, 세팔로를 찍을 때 고개를 너무 숙이거나 너무 드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원래 정면을 바라보는 위치로 찍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환자한테 정면을 보라고 하지만 환자들은 이제 100% 그걸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환자들을 옆에서 보고 조금 턱을 올려주거나 내려주고 이걸 해줘야 되거든요. 환자한테 그냥 맡기면 이런 사진이 나와요. 이렇게 하면은 근데 환자 설명할 때 굉장히 에러가 있어요. 어쨌든 그리고 나중에 분석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사진을 다시 찍으라고 또 나오는데 환자들이 사실은 검사 상담을 하고 갔는데 사실 똑같이 또 찍 그러면은 사실이 약간 신뢰가 깨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사진 잘 찍어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정면을 바라볼 수 있게끔 사진을 찍어주는 게 중요해요. 파노라마도 마찬가지인 게 고개를 너무 숙이면은 약간 왜곡이 오죠. 파노라마 사진이.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고 왜냐면 전치부가 이렇게 뿌옇게 보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파노라마 사진도 마찬가지지만 이 정면을 잘 찍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왼쪽 사진은 잘못된 사진이다. 이렇게 오른쪽처럼 정면을 볼 수 있게 찍어줘야 돼요. 또 많이 하는 실수가 뭐죠? 어금니 안 무는 거 다 경험이 있은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써놨어요. 정면을 바라보는 상태로 찍어야 돼요. 고개를 들거나 숙이면 안 되고 두 번째요. 어금니를 무은 상태로 찍어야 되는데 환자들한테 이렇게 간단히 그냥 어금니 무세요 하는 환자들이 무는 경우도 있지만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 거의 입을 벌리고 찍어. 그래서 꼭 확인하고 몇 번 강조를 해야 돼요. 어금니 꽉 물으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입술은 이렇게 힘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입술에 힘을 좀 빼시라 그래요. 특히 초진 사진 찍을 때, 처음 사진 찍을 때는 입술에 힘을 빼고 입이 안 다물어지더라도 편안한 상태로 찍어야 되고요. 돌출립 같은 경우나 무턱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힘을 주게 되면 여기 턱 상태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왜곡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힘을 좀 빼고 편안하게 찍어라. 어금니를 물고 대신에. 그다음에 이어로도 귀에다 뭐 꽂고 찍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잘 맞춰야 되는데 잘 안 맞추는 경우는 얼굴이 이렇게 기울어져요. 특히 PA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러면은 엑스레이가 이렇게 비대칭 굉장히 심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 왜냐면 이어로드가 여기서 보시면 지금 여기 이렇게 선 보이잖아요. 이 선이 거의 겹쳐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얼굴 틀어서 찍게 되면 이게 앞뒤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게 돼요. 턱이 틀어서 찍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왜곡이 심해지기 때문에 어쨌든 양쪽에 잘 귀를 맞춰서 찍을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많이 하시는 내용이니까 왼쪽도 지금 보면 약간 어금니를 벌리고 찍은 거죠. 교합이 떠 있죠. 지금 사진 보시면 여기 그렇죠? 그러시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성장기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핸드 앤 리스트라고 해서 손사진 찍는데 이것도 찍어보셨어요? 진혜원 선생님 어떻게 사진 찍어요? 핸드 앤 리스트? 학생들이 별로 없나요? 그죠? 연습용으로만 찍었지 아직 혼자 도서로 찍어본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실 성장기 아이들을 많이 보는 교정과 선생님들은 이제 잘 찍어야 되는 사진인데 이거 가지고 이제 성장 그러니까 속도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는지를 이제 파악을 할 수 있어요. 예측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찍는데 이것도 이제 찍을 때 손끝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데가 뭐 얘가 너무 잘린다거나 손목도 여기까지 나와야 돼요. 밑에 보면 선 여기 보이기 때문에 보이나요 선이? 안 보이나? 여기 보이죠 약간 보시면은 여기 손목 쪽에 보면 이렇게 하얀 선이 떨어진 선이 있잖아요. 거기가 나와야 돼요. 손목을 이렇게 잘라버리면은
안 돼요. 사진 찍을 때. 그러니까 손 끝에 부분하고 손목 일정 부분이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그리고 손도 다 이렇게 손가락 다 벌려서 사진 찍어줘야 되고 오른쪽 토모는 뭐 저희가 루틴하게 찍지는 않는데 턱관절 증상이 있는 환자분들한테는 토모 사진을 찍는 거를 포함을 시켜서 찍고 있고 네, 전치부도 사실 이게 또 굉장히 잘 나와야 되는 사진 중에 한데 이것도 왜곡이 많아요. 뭐 콩컷되는 경우도 있고 각도에 따라서 치아가 너무 이렇게 길어 보이고 짧아질 수 있어서 근데 이 전치부 사진은 왜 중요하냐면 이 뭐 뿌리의 뭐 형태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여기 과잉치가 꽤 많이 있어요. 과잉치가 이제 파노라마 사진에서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페리에피칼 전치부 사진을 찍어야 돼요. 다 찍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찍어야 돼요. 교정 환자들은. 그 다음에는 이제 구의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이렇게 폰을 떠가지고 이제 구강 모형을 만드는 거, 캐스트까지 만드는 거를 일단 검사 중에 하는 거고 다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것들이죠. 이제 구회 촬영을 해야 되는데 구회 촬영도 많이 찍고 있나요 혹시? 아직은 안 찍고 있나? 구회 촬영도 요령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스마일 사진을 잘 찍어야 되는데 환자가 이렇게 잘 웃는 경우는 사실 자발적으로 이렇게 많이 안 웃어요, 그죠? 환자들한테 웃어보세요 하면 절대 안 웃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약간 노하우가 생기는데 환자들하고 좀 그러니까 사진 찍기 전에 조금 가벼운 대화를 하면서 환자 좀 이렇게 마음을 약간 릴렉스 시킨 다음에 사진을 찍어야지 이런 스마일이 나와요. 근데 보통 사진 찍으라고 하면은 치아는 거의 안 보이고 뭐 웃는 건지 웃는 건지 모를 정도로 찍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사실 진단할 때 정확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면 이걸 가지고 저희가 보는 게 치아나 인매도 보지만 잇몸이 얼마큼 보이는지 이런 것도 다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마일을 찍어야 되는데 이것도 그렇다고 웃을 때 이렇게 너무 그냥 빵 터져서 웃으면 너무 많이 올라가면 또 그것도 안 돼. 그러니까 이거 저희가 스마일을 여러 가지로 분류하지만 소셜 스마일이라고 그래요. 이게 소셜 스마일인데 사회적인 웃음이죠. 그러니까 약간 사람들 잘 보일 때 좀 크게 이렇게 밝게 웃는 웃음이고 이거보다 조금 더 웃으면은 이제 막 눈이 완전 아예 안 보이게 되거나 이렇게 입꼬리가 너무 올라가서 잇몸이 많이 보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진을 안 찍게 좀 잘 찍는 게 중요한데 이런 기본적으로 정면에서 이렇게 잘 찍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각도. 이건 45도 각도 사진이라고 하죠. 45도에서 찍는 건 굉장히 중요한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 사진에서 사실 제일 많이 보는 거는 치아가 얼마나 노출되고 있는지라든지 인매 같은 것도 보고 그래서 이런 사진들을 시리즈별로 한 6장 정도 찍게 되는데 만약에 찍게 된다고 하면 그래서 이런 45도 각도도 잘 맞춰서 찍어줘야 될 것 같고 이거는 사실 90도 각도라고 하는데 사실 90도는 정확히 90도는 아니고 한 85도 정도 돼요. 그래서 잘 보면 저쪽 반대쪽에 여기 눈썹이 약간 보이죠? 살짝. 그러니까 완전히 90도로 찍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웃을 때 치아가 앞니 정답 각도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90도라고 저희가 말을 하지만 사실 한 85도 정도 약간 반대쪽 눈썹이 보일 정도의 정도로 나와야지 이렇게 웃을 때 여기 치아라든지 치아 정확히 각도 같은 게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진, 엑스트라오랄을 이렇게 저희가 찍는데 이렇게 진단할 때 굉장히 중요한 사진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머리띠랑 밑에 뭘 했는데 이걸 사실은 이것도 중요한 게 뭐냐면 귀를 가리면 안 돼요. 사진 찍을 때 원래는 지금 이렇게 머리가 내려와 있잖아요. 그러면 환자들한테 귀를 다 넘겨서 귀랑 턱선이 보여야 돼. 밑에 여기가 아래 턱 라인이 안 보여. 여기 다 머리 가려놓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원래 사진 찍을 때는 턱하고 여기 머리가 기신 분들은 사실 머리띠로 해서 이렇게 이마 같은 데도 보이는 게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래쪽은 사실은 이렇게 뭐 하얀 천까지 두르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잠바 같은 거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 그대로 이렇게 찍으면 안 돼. 다 이렇게 잠바 벗고 찍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지나갔는데 그 파노라마나 세팔로 찍을 때 그 귀걸이, 목걸이 빼는 것도 잘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그거는 뭐 정말 환자들이 뭐 피어싱 해가지고 못 뺀다 이런 거 빼고는 다 이렇게 제거하고 찍어야 돼요. 그다음에 인트라오랄 사진 정면 이것도 이제 뭐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찍을 수도 있는데 물론 조금 연차가 높거나 직접 원장님이 찍는 경우도 있고 저도 제가 직접 거의 찍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정면하고 측면을 찍죠. 정면 찍을 때 제일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이제 환자가 이렇게 누워 있기 때문에 카메라는 왼쪽에 찍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왜곡 이쪽은 많이 나오고 이쪽은 이제 많이 찍히고 이쪽은 덜 찍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환자를 고개를 약간 돌려가지고 중앙에서 찍는 게 중요하죠. 그다음에 오른쪽 같이 이제 구치부 6번 디스탈까지 나오기는 굉장히 어려워 사실은 환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게 사진 찍을 때 그래서 최소한 6번 메지아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찍어주는 게 좋고요. 환자들이 어금니를 물 때 교합을 약간 틀어서 무는 경향이 있어요. 환자들이 물라고 하면 약간 틀어서 물거든요. 입안에 뭐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잘 물었는지 확인하고 찍어야 돼요.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이건 교환면 미러, 큰 미러를 넣어서 이렇게 찍는 사진인데 굉장히 환자들이 힘들어하거든요. 이것도 그러니까 단시간에 빨리 딱 찍어야지 이거 안에서 거울 뭐 넣고 빼고 이렇게 하다 보면 환자들이 가지고 저도 가끔 예전에 보면 환자 중간에 막 화를 내면서 나가는 데도 있었어요. 너무 아프다고. 그 정도로 이 사진 직접 찍어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힘들어요 사진이. 그러니까 잘 옆에 당겨주고 거울 잘 넣어서 한 번에 딱 찍어줘야 돼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6번 후방, 최소한 7번 다 안 나오더라도 6번 후방까지는 다 나올 수 있게끔 해주고 아래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거울에 계속 습기가 차기 때문에 옆에서 에어를 계속 불어줘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 사진은 모르겠어요. 저희가 다른 병원 찍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이제 전치부 형태를 보기 위해서 찍는 사진이고요. 그쪽에 지금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거는 이 까만 게 뭐가 있어요. 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일반 대고서 찍으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치아 끝에가 이렇게 울퉁불퉁한 거라든지 이런 거 다 보이죠. 그래서 환자한테 이렇게 설명하고 이런 경우에 이제 교정 장치를 부착을 할 때 사실은 이 끝에 부분이 이렇게 울퉁불퉁하면 정확한 위치에 붙이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아마 대부분 병원들은 근데 이거 그냥 붙이고 나중에 뭐 갈아준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초기에 미리 다 다듬어 놓고 장치를 붙이는 게 가장 정확한 위치에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형태가 중요하고 그래서 이거 끝에를 이렇게 평평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트리밍을 해줘야 되는데 가끔 선생님들 보면 교정관 선생님들이 이거 잘 안 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아요. 무서워서 하이스피드로 갈아내는 거를 되게 무서워해요. 그래서 끝에 교정이 끝났는데도 이렇게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일단 이거 해주면 환자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져요. 끝에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 이렇게 미리 좀 다듬어주면은 환자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아래쪽은 아래쪽도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건 이제 치아의 뭐 형태도 보지만 구치부에 비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구치부에 비해서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높이가 다르죠, 이렇게. 그러니까 전치부에 솟아 있는 거 이런 거를 정확하게 이제 보여주는 사진이기 때문에 환자한테 얘기하기도 좋고 이런 사진 찍어주면 좋고요. 오른쪽은 이제 오버제 오버바이트를 보는 사진이죠. 그래서 맘니가 얼마큼 나왔는지 교합 관계를 보는 사진이고 이런 사진은 다 검사할 때 찍는 사진 중에 하나다. 그다음에 진단 모형인데 이렇게 틀 만드는 병원 있어요 혹시? 이렇게 안 만들죠? 만들어? 누가 만들어? 선생님들이? 역시 압구정 바이스는 확실하게 제대로 하는 병원이네요. 이게 이제 본을 떠가지고 어떤 틀에다가 맞춰서 끼워서 부어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굉장히 노력이 많이 필요하고요 이게. 그리고 이거는 예전에는 그래서 직접 만들거나 아니면 이거를 본을 떠서 기공소 보내면 거기서 이제 물론 돈을 더 비용을 내면 이렇게 만들어 와요. 한 2만 원인가 내야 돼요 어쨌든. 근데 비싸잖아요. 그리고 진단 비용이 예전에는 제가 한 10년 전만 해도 환자들이 검사할 때 30만 원 정도 했어요. 30만 원. 레코드 할 때. 지금은 거의 뭐 10만 원, 어디 5만 원, 어디 안 받는 병원도 있고 다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30만 원 받을 때는 이거를 정말 이렇게 보내가지고 만들어봐도 괜찮아요. 환자한테 보내줘도 좋고 이게 이제 이렇게 보면은 중간에 아래쪽 사각을 보면은 이렇게 끝에가 다 각이 져 있어요. 각도 다 이게 있어요. 정해진 각도가 있어요. 몇 도로 깎는다 다 있거든요. 정확한 거는. 근데 이걸 이렇게 해놓으면 좋긴 한데 물론 보여주기도 좋은데 하여튼 현실적으로 지금은 이렇게 하는 병원이 많지는 않아요. 압구정바에서는 직원들이 하는 거죠 지금. 틀에 막 쪄가지고. 어쨌든 그것도 시간이 많이 소화되고 하니까 지금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사실 제일 좋은 걸 이렇게 만드는 건 제일 좋긴 좋죠. 아무래도 본을 잘 떠야 돼. 근데 기본적으로 틀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본 자체가 잘 나와야지 여기 막 기포가 많고 이러면은 교합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데 이걸 저희가 직원들이 일단 본을 떠가지고 주는데 교합을 시켜보면은 뒤쪽 부분에서 막 걸린다거나 그러니까 뒤에 이런데 잘 쳐줘야 되는데 뒤에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죠. 교합돼서 막 조합이 안 돼서 이렇게 준단 말이죠. 그러면
진단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최소한 이렇게까지 못 만들더라도 어쨌든 좀 깨끗하게 다듬고 조합을 시켰을 때 뒤에 닿는 데가 없는지는 다 제거하고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세팔로를 이제 진단을 저희가 다 이제 원장님들 주로 하겠지만 이것도 근데 가끔 뭐 직원들이 이렇게 이거 찍어가지고 하는 병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교정 전문 병원에서 이제 고년차 선생님들은 이것도 직접 다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원장님들이 하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서 환자한테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앞니 각도가 얼마 정상보다 얼마큼 나왔고 들어갔고 입술은 얼마큼 나왔는지 요 라인은 아시죠? 이 코랑 턱 끝을 연결하는 라인 뭐라 그러죠 이거를? 배우지 않았어요? 무슨 라인? 알파벳 하나 알파벳 A, B, A에서 Z까지 중에서 하나 무슨 라인? 신혜원 선생님 무슨 라인이에요? 질문 다시 해주세요. 요 코랑 턱 끝을 연결하는 이 선 이렇게 성경 요 선 있죠 요 선 무슨 라인이에요? 박윤혜 선생님 무슨 라인이에요? A 라인? 무슨 라인인 것 같아요? A부터 Z까지 중에 있어 알파벳 하나예요. 이거 아직 모르시나? E 라인은 E 라인, 이 ABCD E예요. E. 이게 정확한 건 뭐 약자인데 이 세팅 라인이라고 해서 심미적 라인이라고 하는 거죠. 이 세팅 라인인데 일단 이걸 제가 더 낮게 설명을 해주면 괜찮은데 하여튼 그거 가장 기본이에요. 환자들한테 설명할 때 이제 세팔로가 나오면 코랑 턱 끝을 연결해요. 손을 연결해서 요거보다 나와 있으면 돌출로 보는 거고 그거보다 입이 안쪽에 있거나 지금처럼 저 선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주 정상이죠 지금 딱. 사실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윗입술은 요 이 라인에 대해서 한 2에서 3mm 정도 안쪽에 있으면 딱 이상적인 수치예요. 본인들도 이렇게 해봐도 돼요. 이렇게 해봐도 돼. 여기보다 여기 입술이 걸리면 이제 돌출이에요. 돌출 맞아요. 돌출. 나 발지. 네, 발치 교정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래 입술은 요 이 라인에 딱 닿아야지 정상이에요. 여기 지금처럼. 위에는 들어가 있고. 근데 이제 이건 가장 그냥 기본적인 값이고 연예인들 보면은 연예인들은 코가 좀 높잖아. 높고 입이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통 요 라인이 윗입술이 여기보다 한 4, 5mm까지 들어가 있어요. 연예인들 보면 그래. 일반인들은 보통 2에서 3mm 정도면 그냥 정상이라고 봐요. 일단 이런 거 여러 가지 수치가 있어요. 그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수치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면 거의 한 달을 가기 때문에 일단은 넘어가야 될 것 같고 이거를 이제 지금은 다 컴퓨터로 찍잖아요. 이렇게. 근데 옛날에는 다 이걸 손으로 이렇게 자대고 다 그렸어요. 인턴 레지던트들이 하는 일이 맨날 저거 남아서 저거 그리는 거. 그래서 수천 장을 그려야지만 수련을 마신다고 했었으니까. 어쨌든 지금은 다 컴퓨터로 찍지만 오른쪽 같은 거는 뭐냐면 요거는 이제 컴퓨터로 해서 이렇게 분석해가지고 치료 전후를 이렇게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죠. 그래서 이것도 교정 전문병원 아마 대부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데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 3차원으로 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거 쓰고 있어요, 혹시? 쓰고 있죠. 이름이 뭐죠, 이거? 몰라. 일단 이렇게 3차원을 찍어가지고 그 입체적으로 해서 그거를 이렇게 치료 전후를 환자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 그게 뭐 치료 결과를 좌우하는 건 아닌데 환자에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주는 방법. 뒤에 사진이야 이렇게 찍어가지고 작업을 하면 거기서 이제 조금 만지면 입매가 이렇게 입이 돌출인데 교정하면 이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이것도 역시 그냥 일반 교정이나 일반적으로 같이 하는 병원에서는 하기 쉽지 않고 교정 전문 병원에서는 이렇게 많이 하고 있죠. 이렇게 치료를 하면은 환자가 어떻게 될까? 어떤 발치라든지 이렇게 치료를 맞춰 완료하고 저희 병원은 그래도 다행인 거는 이제 일반 진료가 워낙 다 있기 때문에 중간에 충치가 있다거나 이런 경우는 다 같이 할 수가 있죠. 저는 장점이긴 해요, 사실은. 교정만 하는 병원들은 어쨌든 그런 진료들이 조금 하기가 다른 병원 갔다 왔다 해야 되니까 좀 어렵잖아요. 팁 어드바이스 나왔습니다, 이제. 두 가지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교정 진료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접하기가 뭐 시간적인 것도 그렇고
또 이렇게 전연차 선생님들은 아무래도 일반 진료 위주로 많이 돌아가기 때문에 교정 진료를 자주 이렇게 어시스트하거나 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쨌든 혹시라도 기회가 돼서 이제 어시스트하게 되거나 옆에서 보게 되면은 조금 그런 데 관심을 갖고 질문 같은 걸 좀 해주면, 왜냐면 저희들은 이제 봤을 때 이 위생사가 지금 그냥 서 있는 건지 제대로 보고 있는 건지를 알 수도 없고 관심이 없는지 있는 거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좀 관심을 가져주고 질문하면은 확실히 더 많이 배울 수가 있어. 선생님들 많이 알려주려고 할 거고, 이거는 이제 원장한테도 그렇지만은 위에 연차 선생님들한테도 마찬가지. 그런 걸 조금 더 알고 싶으면 자주 질문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가 똑같은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 이제 단지 옆에서 그냥 서 있다고 해서 본다고 해서 절대로 그 인상 늘리기 늘어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관찰을 잘 하셔야 되고, 그 뭐 민여서 선생님이나 원장님 선생님들이 할 때 그 잘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잘 모방을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에 따라서 지금 똑같은 1년 차지만 1년 뒤에 임상 능력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생겨요. 어쨌든 조금 관심을 가지고 교정에 조금 더 이렇게 잘 관찰을 하시고 따라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만 금방금방 이제 그걸 더 배울 수가 있다 이런 얘기. 그다음에 이제 교정 치료 이제 실제 치료 과정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DBS라고 하죠. 다이렉트 본딩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DBS를 이제 할 때 장치를 붙이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붙이고 나서 첫 번째 과정은 레벨링하고 얼라인먼트라고 그래요. 그 레벨링, 얼라인먼트 뭐냐면, 레벨링은 이제 치아의 높낮이를 조절하는 거고, 얼라인먼트는 이제 앞뒤로 들어가고 나온 거를 조절하는 거를 이제 얼라인먼트라고 하죠. 레벨 처음 단계는 이제 레벨링과 얼라인먼트를 하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얼라이먼트가 다 끝난 이후에는 이런 각진 와이어를 이용해서 뭐 구치부를 후방 이동하거나, 발치 케이스에서는 이제 리트랙션을 하죠. 요즘에 거의 다 이렇게 파워 체인을 이용해서 슬라이딩 메커니즘을 써요. 옛날에는 이제 이런 걸 다 루프를 접었는데 지금은 하나의 와이어에 이렇게 롱훅이나 짧은 훅을 달아가지고 그렇게 많이 하죠. 슬라이딩 메커니즘 쓰는데 구치부 조절하고, 스크루 보이고 있네요. 여기가 스크루도 최근에 아주 많이 쓰고 있어요. 스크루는 일단 루틴하게 쓰는 장치로 중에 하나고, 환자들이 굉장히 겁을 많이 먹고 또 많이 아프다고 어디서 들었는지 굉장히 걱정을 하고 와요, 환자들에게. 근데 사실 그렇게 아프지는 않은데 환자들한테 좀 안심을 시켜줄 필요는 있어요. 이게 뭐 많이 해본 사람 있나요? 혹시 스크루? 직접? 자기가 이렇게 교정을 하면서 해본 사람 없나? 이게 어쨌든 스크루를 어디다 심느냐도 중요한데, 이게 이제 심는 방향이나 이런 것과 조금 차이가 있어요. 확실히 해서 교정 경력이 조금 많은 선생님들은 조금 더 좋은 위치에서 심는데, 조금 전연차 선생님들은 심다가 이제 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환자들이 굉장히 아파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고, 세 번째 마지막은 이제 피니싱 단계인데, 교합을 조금 더 안정을 시킨다거나 고무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하거나, 조금 이제 앞뒤 약간 중심선 맞추거나 하는 피니싱 단계,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은 리텐션, 이제 유지 단계죠. 그래서 왼쪽처럼 이렇게 고정식, 오른쪽처럼 이렇게 가처시 장치를 쓰는데, 지금은 거의 고정식 유지 장치를 많이 쓰고 있고요. 왼쪽처럼 아시죠? 이거 이제 조금만 지나면 직접 다 부착을 하게 될 거예요. 위생사원들이 대부분 붙이거든요, 이런 걸 위해서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선배들이 하는 거를 잘 보고,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어쨌든 또 붙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잘 붙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에 해서 가장 키 포인트는 이 부분 안쪽에 붙이는 부분 완전히 드라이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이거 드라이 되고 여기가 뭐 타액이 오염이 되면 금방 떨어지거든요. 떨어지면 이게 교정한 거가 금방 틀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잘 붙여야 돼요. 이게 가처시 장치는 이제 보시면은 뭐 이것만 쓰진 않고, 리무브 장치는 이제 뭐 보조적으로 쓸 수가 있는 장치고, 몇 시라 그랬지? 8시 10분. 네. 교정 장치 더 설명을 드릴게요. 교정 장치는 크게 고정식 장치랑 가처시 장치가 있어요. 장치가 사실은 이거 말고도 조금 더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걸 설명드리면 이제
조정식은 메탈 장치랑 레진 장치, 그래서 레진 브라켓, 세라믹 장치, 그다음에 링걸 브라켓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철식 장치는 액티브 플레이트는 뭐냐면 이렇게 스크루 돌려가지고 확장하거나 이렇게 AP나 MS를 넓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장치 다 액티브 플레이트라고 하고, 그다음에 펑셔널 어플라이언스 두 번째 거는 기능성 압교정 장치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3급 부정기압을 개선시키거나 2급 부정기압 개선시킬 때 어린 성장기에 악정형 장치라고, 정확하게 악정형 장치라고 하는데, 악정형 장치도 이 가철식 장치 들어가 있고, 세 번째가 클리어 얼라이너는 투명 교정 장치, 요즘에도 좀 많이 쓰고 있는 장치죠. 그것까지 한 3가지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메탈 장치는 요즘에도 뭐 쓰고는 있긴 한데 사실은 많이 안 쓰고 있죠. 이건 너무 이게 눈에 많이 띄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는 사실 많이 안 쓰고 있는데, 가끔 이제 보면은 아직도 이걸 많이 쓰시는 병원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굳이 이 장치를 사실은 지금 쓸 필요는 없고, 이렇게 알죠? 영화에 나온 니모를 찾아서인가? 여기서도 보면 이렇게 아주 이 장치가 우스꽝스러운 장면으로 나와요. 이렇게. 아이고. 메탈 장치인데 보면 굉장히 이렇게 웃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아이들 성장, 요즘에 초등학생들도 거의 세라믹을 많이 붙여요. 엄마들도 뭐 이렇게 원하고, 왜냐면 이게 나름대로 아이들도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장치를 끼고서는 사실은 잘 이렇게 웃지도 못하고 그렇잖아요. 항상 입을 가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장치는 사실은 제가 보기엔 메탈 장치는 요즘 잘 안 쓰고 있는데, 어떤 세라믹 장치나 레진 브라켓을 많이 쓰고 있고요. 레진 브라켓하고 세라믹 차이는 알고 있어요? 혹시? 일단 가격이 다르고 레진이 훨씬 저렴하죠. 저렴하고 색깔은 거의 처음에는 비슷한데, 레진 브라켓은 말 그대로 레진이기 때문에 이게 색깔 착색이 좀 올 수 있어, 시간이 지나면. 칼에 먹으면 장치에 물이 들어요, 실제로. 그래서 저는 아예 안 쓰는데 레진 브라켓을. 근데 레진 브라켓이 이제 조금 비용이 낮기 때문에 환자들이 이제 일부 병원에서는 비용을 그 저가형으로 비용을 많이 낮춘 병원들은 레진 브라켓을 많이 쓸 수밖에 없죠. 오른쪽은 세라믹 장치고, 세라믹 장치는 지금 뭐 제일 많이 쓰는 장치고요. 세라믹은 물이 들지 않죠. 색깔 변색도 없고 변형도 없고, 단점은 세라믹 장치가 깨질 수가 있다는 거. 깨질 수 있어서 여기 직원분들이 이제 와이어를 뭐 넣고 빼고 할 수도 있는데, 여기 리게처를 커팅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커터로 너무 이렇게 잘못 잡으면 브라켓이 깨져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전연차 선생님들한테 와이어 빼는 걸 잘 맡기기가 처음 어려웠던 게, 어떤 경우는 막 두세 개가 한 번에 팍 깨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안 돼. 그래서 이걸 조심을 해야 되는데, 커터 끝에 부분으로 해서 여기 끝에 어떤 리게처 이런 부분은 조심스럽게 이렇게 잡고 살살 끊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도 많이 쓰는 자가결찰, 뭐 셀프 라이게이션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제 이건 말 그대로 자가결찰, 스스로 결찰이 된다는 건데, 뭐 지금 클리피쉬라는 장치 많이 쓰잖아요. 클리피쉬가 대표적인 장치고, 클리피쉬 말고도 다른 자가결찰이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 거의 요즘에는 클리피쉬를 많이 쓰긴 하죠. 그래서 보면은 디자인을 잘 보면 이렇게 캡이 달려 있어요. 캡이 열고 닫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 부분에 보면은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고기를 잡고 열고 닫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클리피쉬를 많이 쓰는 이유가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직원들이 조금 용이하게 넣고 빼고 할 수 있다. 조금 이렇게 경력이 많지 않은 선생님들도 금방 배우면 금방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많이 쓰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주의가 필요하긴 주의가 필요해. 클리피쉬도 쉽진 않아. 사실은 넣고 빼는 게. 넣는 건 쉬운데 뺄 때 조심을 해야 돼. 그런 장치가 있는데, 왼쪽은 이제 결찰식 일반적인 브라켓이고요. 리게처로 감는 거. 오른쪽은 자가결찰. 그래서 이렇게 여기도 정확히 보이는데, 이 부분을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기 끝에 보면 훅 튀어나온 데 있죠? 여기 볼록하게 쇠로. 여기를 어쨌든 기 위로 올려서 빼는 거다. 이 부분이 항상 진지바 쪽으로 가 있는 거고, 캡은 항상 이렇게 인사이드 쪽으로 가 있어야 돼. 가끔 바꿔서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붙이는 걸 줄을 저희는 줘야 되는데, 건네줄 때 거꾸로 잡아주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진지바 쪽이 항상 이렇게 흙이 올라가 있고, 교환면 쪽으로 캡이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데이먼 브라켓이라고 해서 예전에도 많이 지금은 많이 안 쓰는데 데이먼 브라켓이라고 이것도 이제 자가열철 브라켓 중에 한 가지예요. 이렇게 여기 은색으로 된 메탈 부분 있죠? 여기가 이렇게 열고 닫고 하는 부분이죠. 그렇지. 근데 이게 너무 눈에 많이 띄어서 잘 안 쓰다가 지금 데이먼 클리어라는 게 나오긴 했어요. 이쪽에. 근데 일단 지금 한국에서는 데이먼은 어쨌든 좀 많이 안 쓰고 있어요. 거의 저기 클리피쉬를 많이 쓰고 있고. 그래서 클리피쉬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하는 게 이걸 좀 많이 쓰게 될 것 같아서 직원분들이. 그래서 여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익스플로러 있죠? 익스플로러로 여는 방법도 있고, 근데 익스플로러를 잘못 쓰면은 캡이 망가져요. 캡이 들리기 때문에 약한 힘으로 해야 되고, 두 번째 방법은 전용 기구가 있어. 여기 훅을 밀어 올릴 수 있는 전용 기구가 있거든요. 아마 이거 병원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로 이렇게 위로 올려서 미는 거고, 닫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닫는 거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닫아도 되고, 아니면 뭐 기부로 닫아야 되는데 손으로 이렇게 올리면 쓱쓱 닫혀요. 그리고 밑에는 이거는 제 국내에서 아마 좀 개발한 건데 그냥 블레이드를 어떻게 깎아서 만들었나 봐요. 블레이드를 여기 오른쪽처럼 짧은 이거 여기 짧은 축하고 긴 축이 있어요. 긴 축인데 거기다 걸고서 위로 올리는 건데 이거로 이렇게 열다가도 캡이 많이 망가져요, 사실은. 조심해야 돼요, 이것도. 그래서 무조건 힘으로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살짝 해서 살짝 했는데 안 열린다. 이러면 무조건 이 두 번째 방법을 쓰는 게 좋아요. 그렇죠? 두 번째 방법, 이 기구를 이용해서 그냥 훅을 이렇게 밀어서 올리는 게 가장 안전해요.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조금 익혀둘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요거가 아마 동영상인데 왜 이러지? 안 나오네. 이거 링크 연결하는 링크는 아닌데? 넘어갈게요. 거예요? 거기 안에 있어요. 그런 거구나. 그래서 이제 자가열차 브라켓 장단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면 장점이 물론 많긴 한데 그리고 단점도 분명히 있어요. 장점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일단은 제일 이제 만드는 업체에서도 홍보하는 게 가장 큰 게 이제 브라켓하고 이 와이어 사이에 마찰력이 없다, 리게처가 없기 때문에 통증이 좀 적고 치아 이동이 빠르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이거는 뭐 일부는 맞고 일부는 안 맞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걸 한다고 해서 통증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보통 장치 붙이고 통증 있는 시간이 한 3일 정도 되거든요. 3일, 4일인데 약간 적고 약간 많은 정도. 그래서 뭐 이런 장점이 있다는 건 맞고, 뭐 절대적인 장점은 아니에요, 사실. 환자한테 이제 클리피쉬를 권할 때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세 번째는 확실하게 이제 장점인데 와이어를 교체하는 시간 단축이 많이 돼요. 넣고 빼는 거. 특히 넣고 빼고 넣을 때는 이제 손으로 닫으면 되니까 그걸 다 리게처로 감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리고 리게처 감는 이 기술이 좀 많이 필요해요, 일단. 그래서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래서 이제 교정 환자들을 많이 보는 병원들일수록 클리피쉬를 많이 쓰게 돼요, 사실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역시 제조사에서 말하는 내용인데, 내원 간격을 조금 길게 할 수 있다, 뭐 4주, 6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건데, 이것도 뭐 어느 정도로 맞는 이야기인데, 보통 근데 환자를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오게 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크게 장점이라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역시 이거는 이제 리게처를 하게 되면 이렇게 꺾어 놓잖아요. 근데 거기가 가끔 찔리거나 거기에 뭐 이렇게 음식물 많이 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많이 없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환자가 찔려서 뭐 이렇게 불편한 건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무래도 거기에 뭐 음식물 많이 낀다거나 칫솔질 할 때 그런 건 조금 더 용이하다, 칫솔질 하기에는. 단점은 사실은 이거는 어디에도 잘 안 나와 있는 거라서, 이거 진료를 이제 많이 했던 선생님들이 조금씩 이제 진료하면서 느꼈던 점이라서 그냥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은데, 치료 마무리할 때 치아의 정교한 조절이 조금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크라우딩이 굉장히 이렇게 심했던 환자분들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 측절치가 완전 링갈로 들어가 있던 환자들이 치아를 꺼내면 그만큼 이게 리게처럼 꽉 잡아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디테일이 약간 떨어질 수가 있어. 케이스에 따라서. 근데 환자들이 잘 못 느낄 정도일 수도 있는데 그때 저희가 전문의들이 볼 때는 디테일이 약간 부족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것도 단점 중에 한 가지인데 이렇게 이를 빼고서 이제 치아를 당기잖아요, 앞니를. 그때 각도가 너무 이렇게 쓰러져서 옹이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자가열차 브라켓은 약간 너무 세게 당기거나 하다 보면 이렇게 링가로 티핑되는 가능성이 좀 있어요. 왜냐면 각도 조절이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 그 장치랑 이 그 와이어 사이에 캡으로만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약간 유격이 있거든요. 그 유격만큼 치아가 쓰러지게 돼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잇몸 돌출이 심한 케이스에서는 사실은 이 셀프 브라켓에서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은 장치고, 그다음에 브라켓에 부가적인 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요거는 로테이션 웨지라는 장치가 있는데 이게 브라켓 윙에다 거는 장치거든요, 이렇게. 근데 캡이 있기 때문에 그걸 걸 수가 없다. 그런 장치고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거는 뭐 큰 건 아닌데 그 메탈 캡이 있잖아요. 거기 그 캡 부분이 어쨌든 조금 뭐 보일 수도 있는데 심하게 보이진 않지만, 제가 뭐 아마 일반적인 세라믹 장치는 전체가 다 세라믹인데 셀프라이게이션은 메탈 부분이 약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럴 수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또 큰 단점 중에 하나가 가격이 비용 차이가 좀 있어요. 보통 이걸 거의 그 일반 세라믹이랑 이 셀프라이게이션하고는 조금 비용 차이를 보통 주거든요. 브라켓 자체가 좀 비싸요, 확실히. 한 3배 정도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보통 병원에서도 아마 한 30만 원 정도, 30만 원 정도 비용을 더 높게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단점이 왜냐면 환자들이 어쨌든 비용이 높으면 요즘같이 이제 비용이 많이 낮아진 시대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죠. 이 장치 혹시 여기 써있네. 큐트 브라켓이라고 하는데 본 적 있어요? 이런 작은 장치? 없어요? 이거는 이제 이름은 뭐 큐트 브라켓이라는 말도 쓰고 여러 번 쓰긴 써요. 근데 장치가 굉장히 작죠. 여기 보시면은 브라켓은 원래 이만한데 이거는 이만하잖아요. 이거는 리게처럼 하는 게 아니고 그 사이에다 와이어를 끼워 넣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거는 언제 쓰냐면 뭐 그냥 일반 환자도 쓰는데 성인 환자분 중에서 이제 뭐 조금 부분 교정한다거나 그런 분들, 아니면은 지금 같은 경우처럼 이렇게 치아가 하악 전치인데 굉장히 이렇게 안으로 너무 들어가서 일반적인 장치도 못 붙이는 경우, 그럴 때는 이런 장치를 써면 굉장히 빨리 펴져요. 왜냐면 여기 마찰력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장치가 작기 때문에 이 장치와 옆에 장치 사이 거리가 멀잖아요. 그게 그 브라켓 디스턴스라고 하는데 그 거리가 멀수록 치아가 그 와이어가 더 유연하기 때문에 훨씬 더 덜 아프고 좀 빨리 이동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큐트 브라켓도 이 고정식 장치 중에 저는 많이 쓰는 장치 중에 한 가지인데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어요. 물론 이 장치만 가지고 끝낼 수는 없고 배열 되고 나면 일반적인 장치를 바꿔서 붙여야 될 경우가 꽤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설측 교정 장치라고 해서 요즘에는 이제 설측 교정이 조금 인기가 약간 떨어졌는데 과거에 이제 한때 좀 많이 유행을 했었고 2000년대 초반 정도 때 이제 좀 붐이 있었어요. 설측 교정 붐이 있었는데 그때 했던 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때 왜냐면 장치가 굉장히 컸거든요. 그때 많이 썼던 장치가 오른쪽에 있는 장치 같은 건데 이 장치예요. 이 굉장히 장치가 크죠. 엄청 두꺼워요. 엄청 높고, 그리고 여기 또 끝에 부분에 이렇게 혀가 닿는 부분이 이렇게 뭐 튀어나와 있어요. 훅 같은 게 쭉쭉쭉. 그래서 이거를 그때 썼던 환자분들이 설치 교정에 대해서 이제 너무 힘들었고 그런 것 때문에 계속 그 이야기가 지금도 계속 전해 내려오기 때문에 설치 교정하면은 뭐 힘들다, 뭐 비싸다, 비싼 건 약간 차이가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비용 차이가 있고, 또 뭐 너무 아프다, 발음이 안 된다. 근데 지금은 장치가 많이 작아졌어요. 왼쪽 같은 장치인데 좀 확실히 작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클리핏이랑 같은 제조사에서 만들었는데 클리핏 L이라 그래가지고 그걸 쓰기 때문에 예전보다 훨씬 좀 편해졌어요. 설측 장치는 이 위아래를 같이 하는 장치고, 오른쪽처럼 콤비라는 거는 이제 콤비 교정이라는 건 뭐냐면 위에는 안으로 붙이고 아래쪽은 바깥으로 하는 교정. 콤비 교정도 많이 하죠. 왜냐면은 보통 웃을 때 윗니가 많이 보이기 때문에 위에는 안으로 하고 아래쪽은
바깥쪽으로 해서 섞어서 쓰는 거예요. 콤비 교정. 비용도 중간 정도고 뭐 환자가 불편한 것도 중간이에요. 왜냐면 아래 장치가 없기 때문에 잘 보시면 알겠지만 아래쪽 장치가 굉장히 불편해요. 내려놓기만 하면 올라가네. 아래 장치가 이게 혀가 여기에 이렇게 계속 닿잖아요. 그래서 보통 위의 장치보다는 아래 장치가 훨씬 더 많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걸 절충하기 위해서 콤비 교정을 많이 하기도 하고요. 비용도 중간 정도니까. 콤비 교정 장치가 이렇게 되는 거고, 기존 장치는 굉장히 컸죠. 장치가 이렇게 왼쪽에 여기 장치가 굉장히 커서 이거는 그리고 와이어를 이거를 묶어야 되는데 이게 리게처럼 하거든요. 이것처럼 이렇게 그냥 리게처럼 하는 게 아니라 안쪽 있잖아요. 굉장히 힘들어요. 저는 이거 와이어 넣고 빼는 데는 시간이 한 10분 이상 걸려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장치인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역시 셀프 라이게이션을 설치해서 써요. 클립 벨이라고 해서 이걸 쓰게 되면 넣고 빼는 것도 굉장히 쉬워졌고 클립 벨이라는 걸 지금 되게 많이 쓴다. 이거 말고도 많이 장치가 있긴 하지만 비교해보면 이렇게 차이가 이 정도가. 그래서 과거에 한 10년 전쯤에 교정을 설치 교정했던 분들은 다 대부분 오른쪽으로 썼을 것이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고요. 지금은 이 장치를 쓰는데 막상 써보면은 발음 같은 거는 한두 달 지나면 거의 적응을 해서 환자들이 와요. 그래서 많이 좋아졌어요. 오른쪽 장치는 사실은 거의 1년이 지나도 발음이 약간 세. 진짜 적응을 못해요, 환자들이. 왼쪽 장치는 훨씬 많이 편해졌어요. 거의 괜찮아요. 많이 추천할 수 있는 장치고, 이렇게는. 이거는 뭐 RP라고 해서 본 적은 있죠, 이 장치를. 이제 확장하는 장치인데, 급속 구개 확장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성장기에도 물론 제일 많이 쓰고, 성인 20대 초반 정도까지도 쓸 수가 있어요, 장치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중요한 게 밴드를 4개를 이렇게 하고 연결해서 만드는 거고요. 가운데 부분에 이 스크루 돌리는 게 있는데, 여기를 이제 집에서 뭐 이틀에 한 번, 하루에 한 번 정도 돌려서 이제 한 2, 3주 만에 쫙 확장을 시켜주는 장치. 너무 위에가 좁은 경우는 이런 RP라는 장치를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이거 이제 중요한 게 이 밴드 맞추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조금씩 해야 되는 거라서 지금 당장 하긴 어렵겠지만. 각처식 장치는 이제 액티브 플레이트라고 하는데 이거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뭐 MS, 메디안 스크루라고 해서 양 옆으로 넓히는 거죠. 확장. 이거 1차 교정 장치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장치인데 보통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가 이렇게 좁은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악궁 넓히는 장치예요. 네. 1차 교정을 요즘에는 1차 교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장치를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고 오른쪽의 장치는 AP 스크루는 전후방으로 이렇게 확장하는 장치죠. 어쨌든 이것도 이제 환자를 만약에 하게 되면 환자 돌리는 방법이라는 걸 그렇게 해두고 하기 때문에 이런 장치를 이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는 펑셔널 어플라이언스라고 하는데 이 장치 혹시 이름을 알고 계시는 분 있나요? 뭐라고요? 트윈블럭. 트윈블럭이라고 하는 장치인데 이 장치가 아주 굉장히 좋은 장치인데 의외로 이제 많이 몰라요 선생님들. 그러니까 일반 교정과 선생님들이 아닌 선생님들은 거의 모른다고 봐야 되고 교정과님 중에서도 이렇게 성장기 아이들 치료를 많이 하는 선생님들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트윈블럭이 왜 좋냐, 무슨 장치냐면 이렇게 클래스 2 있죠. 이런 경우 이건 나오는 거 같아요. 저는 이제 2급 부정교합이잖아요. 2급 인류 이런 어린이를 어릴 때 발견하면 발장치를 껴주면 이걸 개선할 수가 있어요. 동영상이 안 돌아가는데. 이게 영상이 딱 뽑아주잖아요. 같이 있어야 돼요. 컷에. 진짜? 지금 옮겨볼까요? 아예 안 되는구나 이거. 다 있는데 동영상이. 어떻게 이거 컷으로 바꿔야 진짜 여기서 컷에서 영상을 딱 뽑아볼까요? 아니 그거 어려울 것 같은데. 노트북을 바꾸는 게 낫지 않아? 그래야 돼? 2분간 쉴게요. 이거 연결하는 그거 이게 자료가 있어야 되는구나. 네, 이거 혹시 이거 연결하는 이거 들어갈까요? 아, 잠시만요. 아, 됐다.
네. 이거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 올려놓으시고 하시면. 이거 꽂아야 돼. 네? 이게 뭐지? 이거. 아, 네네네. 여기다 그냥 올려놓으시고 하시면 돼. 그다음 네. 쭉쭉쭉 영상. 그러니까 거기서 몇 장인지 볼까요? 앞으로 나오세요. 오 수리동 나네. 화장실 1층에서 바로 오른쪽 가시면 문 하나 보이는데요. 6돌 18. 네. 그리고 선생님 보실 거예요? 네. 인간지 레슨 가장 너무 어렵더라고요. 지금 지금 한번 하려는데 보이지도 않고. 아직 그거까지 다 친구가 없는데. 네, 친구가 오늘은 만들어요. 못 써요. 이렇게?
자, 빨리 하고 빨리 끝낼게요. 시간이 많이 갔네 벌써. 일단 아까 동영상 못 봤던 건데 클리핏이 음악이 나오네요. 화면이 안 나와요? 헐. 잠깐만, 또 왜 안 나오지? 뭐지 이거? 대형 사고가 났네. 화면이 안 보이지? 화면이 안 나오죠? 안 나오네. 여기서 보이는데 나오잖아요. 나오네. 클리피쉬는 완전히 클리피쉬 장치는 아닌데 비슷한 장치거든요. 이렇게 생겼어요. 열 때 어떻게 하냐, 저렇게 기구로 이렇게 알죠? 이렇게 여는 거예요. 이렇게 기구를 이용해서 잘 열어야 돼요. 닫을 때는 저렇게 닫아도 되는데 사실은 손으로 닫는 게 제일 나아요. 톡톡 이렇게. 저렇게 닫다가 미끄러지면 더 아프지. 이거 알아? 이거? 이 가이더? 두발 가이더? 두발 가이더가 2개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잡고서 다 하라고. 저거 못 봤나? 없어요? 두발 가이더? 저거 있으면 클리피쉬 할 때 좀 편해요. 어쨌든 쭉 넘어가야 되나? 아까 다 했던 거잖아 이건. 다시 넘어가서 트윈블럭을 볼게요. 그렇죠. 네, 전체를 보시면은 이렇게 생겼는데 장치 트윈블럭이 뭐냐면 블럭이 2개라는 듯이 위에 하나 아래 하나. 그래서 트윈블럭이 가운데 부분은 위에 확장 장치가 MS가 들어가 있고 이렇게 위에 아래를 끼는데 경사가 있어요. 이쪽에 경사면을 따라서 턱을 이렇게 내밀어서 무는 거예요. 이렇게 아래 턱을 이렇게 내밀어서 물게 연습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위에는 이제 집에서 뭐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돌리면 이렇게 넓어지는 거고 위쪽이. 그다음에 그리고서 이제 이렇게 아래쪽 어금니는 올라오게끔 계속 갈아줘야 돼요. 올 때마다. 삭자를 해주면 어금니 이렇게 올라오고 앞니가 들어가고. 이거를 어쨌든 한 6개월 이상 끼면은 금방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장치를 부착은 해서 이체 교정을 하긴 해야 되는데 부착을 하고 해주면 이렇게 왼쪽 같은 2급 부정교합에 이렇게 치료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효과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한 초등학교 한 4, 5학년 됐는데 왼쪽 같이 이렇게 돼 있다 이러면 저 장치를 끼면은
굉장히 많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져요. 다음에 이제 그래서 압교정 장치 중에서 왼쪽은 프랑켈 3, FR3라고 하는데 이거 3급 부정교합이죠. 반대에 몰리거나 아니면 뭐 약간 이렇게 위턱보다 아래턱에 나와 있는 경우에 많이 쓰는 장치고, 오른쪽은 페이스 마스크라는 게 있는데 요즘에 잘 안 쓰지만 위턱을 이렇게 앞으로 좀 나오게 할 때 쓰는 장치고요. 요즘에 이러한 장치를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아이들이 굉장히 바빠. 애들 다 학원 다니고 그래가지고 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는 애들이 끼는 시간이 확실히 많이 줄어서 이 치료가 사실 좀 어려운 점이 있긴 있어요. 요게 이제 그 프랑켈 FR3 장치. 이렇게 반대 교합이 있고, 특히 위에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 있죠. 약간 함몰되어 있는 경우에 이 장치를 끼면은 위에가 이렇게 나오는 효과가 있죠. 장치는 굉장히 큰데 이걸 이렇게 끼는 거죠. 그러면은 위쪽은 저 이제 패드 부분이 입술을 이렇게 들어 올려요. 들어 올리면은 그 위에서 누르는 힘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상하게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 거죠. 이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반대 교합 3급 부정교합에서는 이런 압교정 장치를 잘 사용하면 좋다. 프랑켈 FR3예요. 이런 장치를 많이 쓰게 되는 거고. 그래서 왼쪽 같은 경우가 이제 전후인데 이제 되게 반대 교합이 심했는데 그 프랑켈 써가지고 오른쪽처럼 치료가 진행되고 있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 왼쪽 전후를 비교해 보면 반대 교합이 이렇게 심했잖아요. 이렇게 연지 반대 교합 클래스 3는 어쨌든 가능한 한 치료를 빨리 해줘야 돼. 발견하는 즉시. 그래서 치료해주는 게 치료가 효과가 있다. 반대 교합은 어쨌든 치료해주고 나면 그래도 재발이 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미리 해주는 게 효과가 좋아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클리어 얼라이너 아시죠? 이거 투명 교정 장치. 인비절라인이라고 하는데, 인비절라인 들어본 적 있어요? 이게 인비절라인은 뭐냐면 이제 이거 어쨌든 원조 쪽인데 이걸 작업을 이제 컴퓨터가 다 하기 때문에 본을 떠서 이제 보내면 컴퓨터가 다 스캔하고 컴퓨터가 장치를 다 만들어요. 1단계부터 교정 끝날 때까지 장치를 다 한 번에 만들어서 장치가 오는 거예요. 환자에 주는 건데, 이게 한때 이것도 약간 유행을 한번 했었어요. 근데 비용이 굉장히 비싸요. 이게 1,000만 원이 넘어요. 치료비가. 한 4, 5년 전만 해도 1,200만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많이 하다가 이제 그거를 조금 따라하는 장치, 아류 장치들이 많이 나왔고, 근데 이게 인비절라인이 환자가 아주 잘 열심히 껴야 되거든요. 거의 밥 먹을 때 빼고 껴야 되는데, 환자들이 이제 끼다 보면 잘 안 끼잖아요. 그러면 치료가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꼭 필요한 케이스만 쓰고 있고, 인비절라인이, 클리어 라인은. 이건 이제 브라켓을 이제 준비하다 보면 이렇게 브라켓이 올 텐데, 브라켓은 전치부 브라켓이 있고, 그 다음에 3번부터는 보통 훅이 달려 있죠. 마우스가 안 되고요. 잠깐만요. 이거 안 되는 거. 어떻게 안 보이나요? 안 보이죠? 아무것도 안 되네. 그럼 뭘 해야 되지? 마우스는 있나? 마우스라도 어디 갔어? 보여요 지금? 마우스? 보여요? 여기는 보이는데? 여기 안 보여요? 여기서 보이는데 안 보여. 약간 옆으로 좀 이렇게 마우스 더 이쪽으로 더. 아니야. 해봐. 아까 전에 여기 이렇게. 왔어? 네, 이게 지금 이렇게 있고 이렇게 옆으로 쏘아진 거예요. 아 그런가? 네, 그래서 저쪽으로 어렵다. 하여튼 여기 3번부터 훅이 있어요. 훅은 항상 디스탈 진지바 쪽에 있죠. 그러니까 브라켓 이거
그 기본적인 건데도 가끔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서 일단 브라켓은 항상 점이 있어야 도트라고 그러는데 이게 색깔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이제 위치를 파악하는 건데 이제 이 점이 보통은 디스탈 진지바 쪽에 항상 있어요. 디스탈 진지바 쪽에 있어 헷갈리면 안 되고 그리고 브라켓은 로스 타입이 있고 MBT라고 해서 이게 이제 치아의 방치 안에 들어가 있는 뭐 각도라든지 기울기가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제일 대표적인 게 로스랑 MBT를 많이 쓰죠. 이것도 이렇게 브라켓 준비할 때 어쨌든 좀 차이가 있으니까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018 522란 말을 많이 쓰는데 들어봤죠? 018 522 브라켓 너무 생소해. 그 브라켓 타입이 두 가지가 있는데 018 슬롯 타입이 있고 522 슬롯 타입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설명 다시 드릴 텐데 그 브라켓은 이렇게 생겼고 항상 이게 디스탈 진지바 쪽에 이렇게 점이 포인트가 있고요. 훅이 있고 여기서 보면 이렇게 브라켓을 옆에서 단면을 보면은 이렇게 수직적인 A라는 사이즈가 B가 있잖아요. 이 A의 이 길이에 따라서 018 522가 있어요. 018보다 522가 조금 더 긴 거죠. 더 굵은 와이어가 들어가는 게 522고 어떤 그거 나중에 어떤 그 구분해서 써야 될 것 같고 스크루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미니 스크루인데 요즘에 많이 쓰는 것 중에 한 가지. 그래서 여기 잇몸 쪽에다 이렇게 신문도 사용하는 거죠. 많이 써요, 그것도. 요거는 미니 스크루는 이제 이렇게 마취를 하고서 여기다 이렇게 심죠. 조금 나사 같은 거. 나사를 심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파워체인 같은 거 걸어가지고 체를 당길 때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이렇게는 안 하는데 어쨌든 스크루를 많이 사용하게 되고 스크루 어쨌든 하면서 조금 더 치료가 완성도가 좀 높아질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쓸 수 있는 요즘의 치료 방법이고 스크루 여기도 들어가 있죠. 설치개도 안쪽에 요거 스크루가 어떻게 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위에 거랑 아래 거 중에서 위에 거 땡입니다. 아래로 저기 이렇게 심어야 돼요. 아래처럼. 그러니까 이게 뼈에 수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약간 경사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루트랑 멀어지겠죠. 그러니까 위에처럼 심다 보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환자가 뭐 스크루 심다 아프다, 뭐 치아가 이렇게 시리다 이런 거는 이렇게 심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갈 때는 이렇게 수직으로 들어가는데 어느 정도 들어가면 이거 방향을 바꿔줘야 돼요. 약간 경사를 줘야지만 이 루트랑 멀어지기 때문에 안전하게 심을 수가 있어요. 일단 그런 방법이 있고 바이트 블럭이라고 해서 이것도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금니 쪽에다 이렇게 블럭을 붙이는 거. 그래서 이렇게 어금니에다 붙이기도 하고, 요거는 이제 앞니 안쪽에 붙이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생긴 몰드에다가 그거를 뭐죠? 바이트 블럭 그 레진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모양을 만들면은 바이트를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이트 블럭을 원래 언제 쓰냐면 이렇게 교합이 깊을 때 교합이 너무 깊으면 장치가 닿거나 이러니까 브라켓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금니가 식사를 못 하잖아요, 환자들이. 이런 식으로 딥바이신 경우에 바이트를 일단 열기 위해서 이렇게 블럭을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지 않은데 어쨌든 이렇게 어금니 쪽에 평평하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높게 하면 안 되고요. 이거 너무 환자 못 먹어. 이건 약간 얇게 넓게 해줘야 돼요. 일단 이렇게 해주고 또 6번만 하는 게 아니라 보통 6, 7번 같이 해주는 게 좋고요. 그런 바이트 블럭은. 이 동영상은 조금 좀 과장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뒤가 어떻게 해서 나왔네요.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지만 진료는 어쨌든 본다고 느는 게 아니라 해봐야 늘거든요. 그래서 연습도 많이 해야 되죠. 연습을 당연히 환자한테 처음 연습할 수는 없고 덴트폼상에서 연습을 좀 해보고 좀 기회가 되면 어쨌든 많이 해봐야 된다. 어쨌든 너무 이렇게 무서워서 계속 이렇게 보기만 하고 안 해보면 절대 실력이 안 늘어요. 자주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요즘엔 메모를 잘 하는지 모르겠어요. 의상사 선생님들이 잘 수첩을 안 갖고 다니더라고요. 옛날에는 다 갖고 다녔었는데 조금만 수첩 갖고 다녀요? 진료할 때? 기름 2천 좀 안 하는 것 같은데 갖고 다녀? 그래서 우선 이게 잘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 왜냐면 반복되는 내용이 많아요. 진료 기부라든 재료 이런 것도 음식도 거의 루틴하게 가기 때문에 이게 반복이거든. 근데 이걸 잘 기억해서 다음에는 좀 더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계속 이제 반복대로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조금 잘 메모를 했으면 좋겠어요.
교정 기구 빨리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일단 교정 치료하기 전에 일단 기본적인 기구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핀커터라든지 디스탈 앤드 커트, 유틸리티 플라이어, 신치 플라이어, 142번 플라이어, 터커, 가이더라고 하는데 그다음에 리트랙터, 기본 기구 이런 것들이 준비가 잘 돼 있어야 되고 리트랙터는 예전에 이런 플라스틱 리트랙터 많이 썼는데 지금은 이거는 보다는 이런 거로 쓰죠. 여기 생긴 거 옵트라 게이트라고 쓰고 있죠. 많이 이게 이제 좀 이렇게 탄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잘 많이 보이고요. 구치부 쪽에 뭐 이렇게 붙일 때 훨씬 편한 장치. 여기도 나왔나봐요. 똑같은 장치 이렇게 옵트라 게이트를. 옵트라 게이트가 이제 보면 사이즈가 있어요. 주니어용이 있고 J라고 쓰는 게 주니어용이고 여기 그다음에 스몰 레귤러가 있죠. 주니어는 이제 조금 어린 애들, 뭐 초등학교 한 3, 4학년 이렇게 좀 입이 좀 작은 어린이들은 주니어를 쓰는 게 좋고 보통 일반 성인들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S. 레귤러는 아주 입이 좀 진짜 큰 분들이 쓰는데 사이즈 맞춰서 사용을 해야 되고 원래는 이렇게 이 비닐 봉투에 있는 여기를 가지고 이렇게 재서 하는 거라고 되어 있는 이렇게 쓰지는 않지만 이거 넣어본 적 있어요? 리트랙터? 한 번도? 넣어본 사람? 기름 2천 빼고 이거 안 써요? 아예? DBS 할 때? 아까 그 플라스틱 리트랙터 써? 그거는 이 리트랙터는 뭐죠? 이게 이제 앞에는 잘 보이는데 구치부 쪽은 이렇게 당기기 굉장히 어려워. 안 보여요. 그 7번 같은 거 17번, 27번 붙일 때는 이 장치를 굉장히 붙이기 어려워요, 사실. 그래서 이거 리트랙터 뭐 미백할 때도 쓰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이 옵트라게이트라는 거를 이게 또 넣기가 어려워 사실은. 처음에 초보자들이 잘 못 넣어. 그래서 이럴 때 이렇게 순서가 왼쪽을 많이 넣고 그다음에 이렇게 중간 부분을 잘 잡아야 돼. 이게 와이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탄성 있는 와이어가 있어서 와이어를 잘 잡고 반대쪽을 넣고 그다음에 위아래 입술 아래 넣어서 이렇게 껴주는 거예요. 꼈을 때 오른쪽처럼 껴주는데 이렇게 밑에 이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양쪽에. 거기에 이제 아래쪽으로 가게 해줘야 돼. 반대 넣으면 안 되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기구들 조금 제일 많이 쓰는 유틸리티 플라이어라고 거의 교정과에서 가장 많이 쓰는 장치. 와이어 잡고 넣을 때 쓰는 장치 유틸리티 플라이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하우 플라이어라고 해서 여기가 이제 끝에 보면 이게 동그랗게 있는데 와이어 접시 잡을 때 쓰는 플라이어인데 가끔 뭐 쓰시는 분들이 있고요. 핀커터, 보통 핀커터라고 부르는데 사실 뭐 정확한 이름은 핀 앤 리게처 커터예요. 그냥 줄여가지고 핀커터라고 말을 쓰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핀커터 중에서 링갈 설치 교정 전용으로 나오는 이렇게 경사가 되어 있는 링갈 커터도 있고 디스탈 앤드 커트는 이것도 아시죠? 와이어 자를 때. 이거는 제일 많이 쓰는 장치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좀 잘 자를 때 잘 잘라야 되고 이게 왜냐면 자르다가 장치가 떨어지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가끔 있어서 자를 때 잘 잘라야 되는데 이게 요령이 있거든요. 디스탈 앤드 커트. 그러니까 이렇게 와이어 뒤쪽에서 자르잖아요. 근데 이 플라이어 끝이 와이어와 직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와이어가 이제 렉트 와이어라서 직사각형 와이어 넣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잡을 때 저 이제 완전히 거꾸로 딱 직각을 잘라야지. 안 그러면 쇠사가 비틀어지면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동영상이 있는데 안 나와. 그렇죠? 와이어를 뒤에서 잘라낼 때 자를 때 이게 한 번 탁 잘라야지. 이걸 이렇게 비틀면은 거의 떨어져 장치가. 그다음에 요거는 무슨 플라이어인지 아세요 혹시? 오, 많이 알고 있네. 이것도 예전에는 많이 안 썼던 장치, 요즘엔 거의 많이 쓰죠. 그래서 디스탈 신치백 플라이어, 정확한 용어는 디스탈 신치백 플라이어인데 그냥 신치 플라이어라고 해서 철사 뒤에 꺾어줄 때 쓰는 거고, 리게처 플라이어, 리게처 감을 때 쓰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잡고 쓰는 거고요. 이것도 이제 뭐 해본 사람들도 있고 안 해본 사람도 있을 텐데, 일단 이거를 교정에서는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하기 때문에 빨리 좀 터득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덴트폼 상에서 우선 집에 가서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숙제로 일단 이거 연습을 좀 해야 돼. 쉬는 시간이나 이렇게 점심시간에 조금씩 하면은 이거 어떻게 감는지, 물론 선배들한테 배우는 게 제일 좋을 거예요. 원장님한테 직접 하기보다는. 그래서 감는 때 어떻게 감고 어떻게 한다 이런 거를 좀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이게 제일 많이 써요. 리거처는. 소리가 나네.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와이어가 저렇게 로테이션 된 치아 안으로 완전히 쑥 잘 밀착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가 제일 핵심이에요. 비계처의 핵심은 그 브라켓 슬롯 안으로 와이어가 완전히 밀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렇게 잡고 꼭 가이더를 같이 쓰는 게 좋아요. 가이더 저 들고 있죠. 가이더 잡고 로테이션 된 들어가 있는 쪽을 꽉 눌러줘야 돼요. 완전히. 왼쪽에서 지금 가이드를 잡고 있죠? 이거 안 하고 그냥 감으면 여기가 들뜨기 때문에 이가 다 안 펴져요. 도저히 안 들어가. 그러니까 저기가 완전히 이렇게 쏙 들어가요. 여기 쏙 들어갔죠? 와이어가 이렇게 한번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요거가 굉장히 중요하다. 요거 가이드로 사용해서 이것처럼 잘 이렇게 해주는 거고요. 안 질리게.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오링 타이, 그러니까 오링도 가끔 쓰니까 요거 끝에가 다르죠.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여기다가 그 오링을 끼울 수 있게끔 돼서 이렇게 뭐 클리어 오링 같은 거 끼울 때 쓰는 오링 타이가 있고, 이거는 이제 링가 가이더란 말도 쓰고 서커란 말도 쓰는데 어쨌든 이렇게 꺾어줄 때 뒤쪽을 리게처 같은 거 이런 걸 꺾어줄 때 쓰는 거고요. 이렇게 생겼죠. 이걸 잘 안으로 넣어줘야 된다. 이건 뭐지? 안 되겠어. 넘어갈게요.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와이어 밴딩, 와이어를 이제 구부릴 때 쓰는 플라이어들이 있어요. 요거 제일 많이 쓰는 장치, 버드빅 플라이어라고 해서 새 V 모양이라고 해서 요거 이렇게 와이어 조절할 때 이렇게 쓰는 플라이어고, 이름을 조금은 안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버드빅 플라이어다. 이렇게 생긴 거 본 적 있나요 혹시? 이렇게 3단으로 돼 있는 트위드 루프 포밍 플라이어, 트위드 플라이어라고 하는데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루프를 접을 때 사이즈별로 접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 플라이어고, 요즘에 많이 안 쓰는 게 요즘에 루프를 많이 안 접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요거는 자라박, 자라박 많이 들어봤을 텐데, 자라박이라 굉장히 예전 선생님인데 플라이어가 생겼어요. 이게 3단으로 이렇게 줄이가 있고 요 사이에 많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조절하는 플라이어. 자라박 플라이어. 모든 이름을 다 알기는 어려운데 많이 쓰는 거는 좀 아셔요. 이거는 많이 쓰잖아요. 본 적 있죠? 와이어를 이렇게 리버스를 주거나 할 때 쓰는 플라이어인데, 트위드 아치 밴딩 플라이어. 트위드 아치 밴딩 142번 플라이어라고 그러거든요.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마다 이 번호를 부르는 선생님도 있고 이렇게 이름 부르는 선생님도 있는데, 일단 이거 플라이어 이름도 한번 아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거는 델라로사라는 플라이어인데 많이는 안 써요. 근데 가끔 쓰시는 분들이 있고, 이거는 많이 쓰죠. 3조 이렇게 3개가 있어가지고 3조 플라이어. 그래서 이걸 이렇게 잡으면 와이어가 이렇게 꼬부러지겠죠. 3조 플라이어 많이 쓰고, 밴드도 이제 조금 연차가 올라가면은 밴드를 이제 맞추거나 이런 것도 많이 할 텐데, 물론 뭐 SS 프라임도 하겠지만, 밴드는 이렇게 번호가 쭉쭉쭉쭉 있고 거기에 맞춰서 전환하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 밴드가 이거 보면 V가 표시가 되어 있고 숫자가 써 있어요. 그리고 항상 구치부에서는 이 써 있는 쪽이 매지알 쪽이에요. 매지알 쪽. 그리고 이거는 이제 치아 사이를 이계시킬 때는 세퍼레이트 링을 넣는 세퍼레이터 이렇게 생겼고, 요거 링을 이렇게 끼워가지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끼우는 거죠. 요거는 이제 밴드를 약간 구부릴 때 쓰는 밴드 컨투어링 플라이어라고 생긴 거. 이거 밴드 푸셔, 밴드를 누를 때 쓰는 거. 이거는 이제 밴드를 제거할 때 밴드 리무버. 용어들 다 이게 많이 쓰는 장치 기구들이니까 아셔도 될 것 같고, 밴딩은 일단 세 가지 단계로 나누는데, 세퍼레이션하고 밴드를 맞추고 시멘테이션 하는 거. 이렇게 여기다 끼워 넣어가지고 요거 치아 사이를 이렇게 끼워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넣으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톱질하듯이 조금씩 해서 껴야지만 들어가요. 그리고 저걸로 너무 타이트한 경우는 이 플라이어로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 치실 플러스를 이렇게 양쪽으로 끼운 다음에 플러스를 잡고서 이렇게 해서 하기도 해요. 플러스를 당기면, 왜냐면 이 오링이 굉장히 늘어나잖아요. 얇아지잖아요. 그 사이가. 그래서 그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정 안 되는 경우는 이 플로스를 이용해서 써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 뒤에 환자가 오면은 여기가 이제 벌어져서 오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제거하고 오링을 제거하고 밴드를 맞추죠. 그래서 항상 이 번호가 있는 쪽 이쪽 숫자가 치아에 매지할 쪽으로 들어가게끔 맞춰주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손으로도 맞추고 마지막에는 밴드 푸셔를 이용하죠. 밴드를 제거할 때는 요 이제 거꾸로 여기가 있고 위에 부분 잡고서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고, 이걸 또 써야 되는 게 밴드를 맞출 때 한 번에 안 맞아요. 그냥 요거 뭐 맞춰보고 또 뺐다가 또 다른 거 맞춰보고 계속 하기 때문에 밴드 이 리무버를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밴드는 웰딩을 하게 되고요. 이것도 이제 대부분 교정 전문 병원에서는 위생터를 다 해요, 이거를. 이거 하고 여기는 이제 약간 턴추어링 해서 시멘테이션 하고, 요즘에는 이거 GPC 같은데 GPC는 안 쓰죠 요즘은. 밴드락? 맞나? 밴드락 같은 거 써서 쓰고, 파란색으로 된 거 있죠? 거기에서 이제 붙여놓고 하는 거고요. 이거 공감할 것 같은데, 아직 1년차는, 특히 1년차들은 이제 환자들 본인도 이제 알 거예요. 환자도 알아요. 환자도 이 위생사가 초보다 이거를 금방 알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걸 어쨌든 시간이 지나야지 이제 이게 좋아질 텐데, 그때까지는 어쩔 수 없어요. 친절하고 환자한테 친절하게 할 수밖에 없고, 좀 아프게 할 수도 있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그래도 좀 이렇게 다정하게 하고 친절하게 해주면 환자들이 크게 컴플레인은 안 하는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 환자들이 이제 바로바로 컴플레인이 오니까, 일단 여러분들도 이제 어디 뭐 예를 들어서 뭐 미용실을 갔는데 막 머리 감겨주는 사람이 막 물 다 튕겨주고 막 머리 아프게 하고 그러면 기분이 안 좋은 것처럼 똑같아요. 친절하게 함으로써도 컵을 어느 정도 해야 될 것 같고, 이거는 이제 환자분들이 제일 이제 바로 느껴지는 게 이제 미러로 당길 때, 그럴 때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가거나 너무 이렇게 확 당겨가지고 환자가 불편해하는 경우가, 그 대부분 환자들이 대부분 알아요. 그래서 치료를 받아보면 이 소프트 리트렉션 항상 이렇게 부드럽게 당겨야 되고요. 특히나 그 미러 같은 거로 이렇게 당기면서 뭐 이렇게 뭐죠? 경조직 같은 데를 막 누르는 경우가 있어요. 잘못하면 그냥 거기만 보다 보면은 미러를 어떻게 당기는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뭐 입술을 누르거나 아니면 기구랑 치아 사이에 입술이 껴 들어가거나, 특히 유틸리티 플라이 이런 거 넣을 때 되게 흔해요. 환자들이 여기 굉장히 아파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이제 연조직 부분, 입술이나 특히 입술, 볼 이런 데를 너무 누르지 않게끔 주의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 기구로 이제 이렇게 밀어 넣으면 뭐 석션 넣으면서 치아 막 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불쾌할 수 있거든요. 치아를 치면은. 그러니까 이제 밀어 넣고 빼고 할 때도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항상 소프트 리트렉션이다. 항상 너무 과하게 당기면 환자들이 다 이제 바로바로 그게 더 힘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부드럽게 당겨 주셔야 돼요. DBS 기구들은 요거는 등게이지라고 해서 이제 브라켓 붙일 때 뭐 이렇게 높이 같은 거 잴 때 쓰는 장치 기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트위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왼쪽 거는 전치부랑 소구치를 붙일 때 쓰는 트위저고요. 브라켓 잡는 거죠. 그다음에 오른쪽은 대구치에 붙일 때는 이렇게 생긴 걸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봤어요, 혹시 장치? 네. 이것도 이제 가끔 보면 옆에서 이렇게 어시스트하면서 장치를 잡아서 넘겨줘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이제 장치를 사용하는 방법을 기구라든지 이런 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여기서 보면 브라켓이 베이스가 이쪽에 있어야 되거든요. 베이스가 이쪽에 있으면 안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이게 꺾여진 이유가 다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잡을 때 브라켓이 이게 항상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브라켓 어디로 가는 훅 방향이 항상 잡은 쪽에서 멀 쪽으로 향하게 돼 있어요. 디스탈 방향인데 이게 앞니 4개, 4군데잖아요. 이렇게 잡을 때 항상 이렇게 헷갈려요. 근데 항상 그냥 생각하면 잡았을 때 훅이 꺾이는 방향이 항상 나에서 먼 쪽 방향, 디스탈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요거는 이제 브라켓을 제거할 때 쓰는 브라켓 리무버. 이거는 뭐 거의 선생님들 쓸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장치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고, 다음에 이거는 이제 스트리핑 페이퍼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종이처럼 생겼어요. 요거 가지고 이제 사이사이 앞니 이렇게 치아 사이를 조금 다듬을 때 쓰는 장치가 있어요. 가끔 저희가 쓰는 장치고,
요건 많이 쓸 것 같은데 스트리핑하는 장치 기구죠. 이렇게 당겨가지고 여기다 끼워가지고 이렇게 치아를 갈아내는 거, 앞니 사이. 여기도 보면 규격이 있어요. 15부터 해서 점점 이렇게 숫자가 커질수록 두꺼워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뭐 쓰는 거 15부터 많이 쓰긴 하는데, 이런 것도 이제 이런 기구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특히 요거 이제 쓰고 나면은 잘 관리를 해줘야 될 것 같고, 이거 왜냐면 굉장히 비싸요. 그 장치 스티커가. 요거는 이제 클린퍼블 훅 플라이어로 해서 훅을 이렇게 찝는 때 쓰는 거 있죠. 그치, 나오는 적이 있는데. 이렇게 생긴 거 본 적 있나요? 요거 이제 와이어에다가 이렇게 훅을 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달 때 아까처럼 생긴 이런 생긴 장치를 플라이어를 써요. 그래서 이거 아마 다 병원에 있을 거예요. 클린퍼블 훅 플라이어. 이거를 이제 여기다 끼워가지고 눌러주면은 이렇게 고정이 되는 거죠. 훅도 이게 짧은 게 있고 약간 긴 롱훅이 있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버튼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메탈 버튼도 있고 여기 지금 클리어 버튼 오른쪽에 있는 투명한 거 클리어 버튼도 있고 이렇게 이거는 붙여가지고 고무줄 걸거나 이럴 때 쓰는 장치들이고요. 버튼은 그 다음에 이제 보통 파워 체인이라고 말을 쓰는데 일라스틱 체인인데 이렇게 고무줄 걸잖아요. 거의 대부분 요즘에는 다 파워 체인 많이 쓰기 때문에 이렇게 롱훅에다가 걸어가지고 당기는 거고요. 롱훅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치아를 이렇게 당길 때 그 힘을 가는 부위를 조금 더 치아 뿌리 쪽에 가깝게 해서 치아가 너무 쓰러지지 않게 하려고 할 때 쓰는 거예요. 사실 롱훅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크라는 게 뭐냐면 앞니 각도잖아요. 각도를 좀 최대한 유지하겠다 이럴 때는 롱훅을 쓰는 거고 롱훅을 쓰는 이유는 그런 거고 이 훅이 만약에 짧게 돼 있으면은 당기면 치아가 이렇게 안으로 좀 각도가 많이 줄어들어요. 롱훅을 이렇게 쓰는 파워체인 이렇게 생기고 파워체인도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촘촘한 것도 있고 이렇게 약간 사이 거리가 먼 것도 있고 오픈 타입, 뭐 클로즈 타입이라고 하는데 병원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이 파워체인 종류가 두세 가지가 돼요. 그래서 그거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캠 리무버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여기 이렇게 헤드 기어가 있는 이런 튜브가 있는데 이 가운데 부분을 캡을 이렇게 열어낼 때 제거할 때 쓰는 캠 리무버 많이 쓰진 않지만 이런 장치가 있고 여기 이제 빨간색 있는 부분을 저거 기구를 이용해서 딱 제거하는 거예요. 리게처를 할 수 있게끔. 이런 캠 리무버도 가끔 선생님 쓰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랍보 형상, 뭐 랍보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랍보라고 하는데 이렇게 정확한 용어는 영어 단어 있다는 랍보라는 형상인데 교정과는 특히나 교정 환자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환자가 처음에 왔을 보고 계속 이제 오기 때문에 환자들과의 어떤 관계가 여러 가지 환자의 만족도도 중요하고 환자가 또 다른 환자를 소개시킬 때도 이 랍보에 굉장히 달려 있어. 환자가 진료에 만족하는 것도 중요한데 병원 직원들과의 이런 관계가 좋으면 그만큼 만족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희가 생각하지만 특히 랍보 영상 중요하다. 그래서 환자들 오면 꼭 스몰 토크를 가능하면 할 수 있게끔 처음에 환자가 오면 어떤 원장보다는 직원들을 먼저 보기 때문에 봤을 때 뭐 간단하게 뭐 작은 이야기라도 환자에게 특히 여성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헤어스타일이 바뀌었다거나 환자들이 기억을 해야 되겠죠. 환자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뭐 갑자기 안경을 쓰고 왔다거나 이러면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고 날씨 얘기는 기본적인 건 날씨인데 사실은 날씨가 너무 미세먼지가 심하기 때문에 거의 똑같은 얘기밖에 나올 수 없는데 이런 것들을 하고 진료하면서도 조금 많이 환자들과 이야기를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특히나 전연차 선생님들 지금 이렇게 아들 선생님들은 아직은 이런 걸 많이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환자 정보. 환자들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환자들이 뭐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뭐 유학 계획이 있을 수도 있고 군대 가는 계획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공부가 있는데 그런 걸 만약에 환자한테 얻게 되면은 그런 걸 꼭 차트에다가 기록을 해놓고 본인만 알면 안 되고 다른 직원이나 원장 선생님들도 알 수 있게끔 메모를 해놔야 돼. 예를 들어 환자가 결혼한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몇 달 뒤에 결혼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한 정보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 교정 환자들은 그 장치를 뭐 결혼하기 전에 장치 떼기를 원하거나 하기 때문에 중요하니까 그런 것도 여러 가지 뭐 학생들 같은 경우면은
학생들은 뭐 시험 같은 것도 또 있고 여러 가지 대화 소재가 있어요. 환자들 정보들을 많이 기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공유하는 게 이런 것들 둘다 9번, 10번이 다 같은 내용이긴 한데 교정 진료 교정 환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와이어로 넘어갔는데 와이어가 굉장히 다양해서 처음에 선생님들이 좀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어. 와이어가 왜 이렇게 종류가 많은가 하는데 사실 사이즈별로 있고 그다음에 이게 라운드와 렉탱귤러는 각진 와이어죠. 그러니까 왼쪽처럼 그림에서 나왔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동그란 와이어는 라운드 와이어 초기에 많이 쓰는 거고 이제 치료 중간에 넘어가는 부분은 주로 이제 각진 와이어를 쓰죠. 렉탱귤러 와이어라고 하는데 사이즈가 보통 이렇게 불러요. 012, 014, 016, 018 이렇게 사이즈가 있어요. 처음에 장치 붙이고 제일 먼저 넣는 와이어는 보통 016을 제일 많이 넣고 014도 가끔 써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와이어를 쓰게 되고 이거 다음에 들어가는 와이어는 보통 018은 이제 잘 안 쓰고요. 가끔 쓰고 016 다음에는 바로 이로 넘어가요. 렉탱귤러 와이어로. 그래서 016, 02 아니면 017, 02 이렇게 넘어가는 순서로 넘어가죠. 사이즈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사이즈 순서를 대충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들마다 근데 쓰는 이렇게 패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루틴들도 조금 이렇게 알아두시면 편해요. 그래서 와이어 이제 순서를 보통 일반적으로 일단 보통 많이 쓰는 방식으로 설명을 드리면 발치를 아는 비발치 케이스에서는 보통 014, 016을 먼저 넣고 그 다음번에는 이제 016, 02 라이타이라는 와이어가 있잖아요. 라이타이를 어떤 제일 많이 쓰는 와이어 중에 하나인데 라이타이 와이어를 넣고 그다음에 이렇게 01706 라이타이 그다음에 마지막에 01706 SS라는 건 스테인리스 스틸인데 좀 단단한 와이어죠. 마지막에 이걸 쓰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피니싱 와이어라고 해서 조금 가는 와이어를 넣을 수도 있어요. 디발치는 보통 와이어 한 3개, 4개 정도면 거의 끝난다고 봐야 돼요. 치료가. 근데 이거를 이제 와이어를 중간을 건너뛰는 선생님들 좀 있어. 와이어를 2-3개만 가지고 끝내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만큼 이 와이어 비용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한데 환자들을 생각한다면 사실은 좀 단계를 거쳐서 가는 게 덜 통증이 덜 심하죠. 아무래도. 그리고 발치 케이스는 초기에는 거의 비슷해요. 똑같이 시작하는데 보통 이제 019, 025까지 좀 가고요. 왜냐면 브라켓 사이즈를 보통 522라고 해서 조금 큰 거 쓰기 때문에 019, 025 나이타이까지 쓰고 그다음에 이거는 리버스 나이타이라는 건데 이렇게 와이어가 이렇게 약간 커브가 져 있는 나이타이가 있어. 그걸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019, 025 SS에 훅이 달린 와이어 봤나요? 이렇게 훅이 달려 있죠 와이어에. 그래서 그거 가지고 공간을 모을 때 쓰는 와이어 010 SS 훅. 그리고 이게 들어가서 공간이 더 폐쇄가 되면은 보통 피니싱 와이어를 넣거나 해서 마무리하는 거죠. 보통 비발치랑 발치를 같은 브라켓에서 쓰시는 선생님들도 있고 비발치는 조금 018 슬롯을 쓰고 발치는 522 슬롯을 쓰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선생님마다 차이가 있어요. 라이타이라는 걸 봤을 거예요 아마. 와이어 제일 많이 쓰는 거고 라이타이 와이어는 이렇게 여기 써 있지만 탄성이 좋아요. 굉장히 잘 이렇게 복원이 잘 되는 와이어죠. 형상 기억 각근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초기에 써요. 슈퍼 일라스틱이라고 써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그러니까 굉장히 탄성이 좋은 와이어. 그래서 와이어를 구부렸다가 딱 놓으면 다시 돌아가죠 원래대로. 라이타이 와이어를 많이 쓰고 있고 라이타이 와이어는 형상 기억이다. 그래서 그 원래의 모양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다. 또 소탄성, 탄성이 굉장히 좋고 낮은 견성이라는 거는 이렇게 딱딱한 게 적다는 거죠. 견성이 낮다는 거는 딱딱하지 않다. 성형성이 낮다는 거는 이게 잘 안 구부려져요. 대신에 단점이 이게 밴딩을 할 수가 없어 거의. 그래서 단점인데 이거를 이제 보상하는 거는 그 신치 플라이어 같은 거는 이 성형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세게 주면 꺾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가이더 같은 거는 안 꺾여요. 그래서 꼭 그 신치 플라이어 써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항상 초반에 이제 배열할 때 쓰는 와이어, 교정 진행 초반에 사용하는 게 이제 라이타이 와이어고 제일 많이 쓰는 와이어죠. 이런 거 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리버스 나이타이라고 해서 요거는 이렇게 와이어가 이렇게 커브가 돼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이제 상하게 넣는 거예요. 상악 전치부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끔 넣는 거고 아래쪽은 반대로 넣어야 돼. 이렇게 하악 전치가
약간 내려가면서 바깥으로 나오게끔. 이 순서 이거 위아래가 바뀌거나 하면은 안 돼요. 리버스 나이트는 거의 이런 용도로 쓰는데 전치부의 토크, 그러니까 전치부 각도를 조절할 때 쓰고 인트루전. 그러니까 치아가 너무 이렇게 내려와 있으면 뒷바이시 되면 치아 리트렉션 할 수가 없으니까 치아를 상악을 약간 위로 올리고 하악을 내리려는 목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리버스 나이타이를 늘 때는 항상 이렇게 상악 전치가 위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놓고 하악 전치가 내려가는 방향으로 넣어줘야 돼요. 이걸 가끔이나 어떤 선생님이 이거를 한 달 동안 거꾸로 넣어가지고 상악을 이렇게 위로 올려야 되는 다 반대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옛날 병원에서. 너무 자신감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물어보고 넣어야 되는데 그냥 막 넣었어. 그래가지고 다 그거 교체하느라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와이어한테 생겼어요. 아무튼 처음에는 좀 이렇게 물어보고 하면 좋을 것 같고 위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구치부는 갈수록 안으로 이렇게 모아져요. 와이어가 이렇게 모아지고 그 다음에 TMA라는 와이어가 있는데 여기 색깔 이렇게 요 봉투 색깔이 이렇게 케이스 이렇게 생겼어요. 빨간색, 핑크색인데 요거는 어떤 거냐면 나이타이랑 SS, 단단한 SS 스테인리스 스틸 와이어 중간 정도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나름대로 이렇게 잘 구부려져요. 성형성이 괜찮아요. 그리고 마찰력은 대신 높아. 마찰력 대신 높아요. 그리고 복원력은 중간 정도고, 그래서 보통 이걸 언제 쓰냐면 교정 진행 중간에 쓰거나 설측 교정 때 많이 써요, 이 와이어를. 왜냐면 설측 교정은 이렇게 와이어를 밴딩을 줘야 되는데 나이트는 잘 밴딩이 안 되기 때문에 설측 교정할 때 이 TMA 와이어를 많이 써요. 그다음에 스테인리스 스틸은 SS라고 보통 부르고, SS라고 줄여서 부르는데 이렇게 루프를 접을 때도 쓰기도 하고 구치부를 당길 리트렉션 할 때도 쓰기도 하고 굉장히 단단한 와이어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성형성, 잘 구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선처럼 이게 와이어를 밴딩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견성이 높다는 거는 그만큼 딱딱하다, 아주 스티프하다는 뜻이고, 마찰력은 그만은 낮아요. 그러니까 잘 이렇게 치아가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리트렉션 할 때 이 SS를 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가격 자체가 좀 저렴하다. 나이타이 와이어가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SS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이고, 그리고 이제 보통 이렇게 이런 식으로 훅이 달려 있잖아요. 이렇게 훅, 그렇죠? 이 롱훅인데 이 훅을 이용해서 치아를 이렇게 공간을 폐쇄할 때 쓰는 SS 와이어. 이거는 보통 치료 마지막 단계 제일 많이 쓰는 단계고요. 그래서 와이어를 비교를 해보면 SS랑 TMA 나이타이를 비교하면 복원력은 나이타이가 제일 좋고, 제일 딱딱한 와이어는 이제 SS고, 성형성은 SS나 TMA는 괜찮은데 나이타이는 안 좋다. 마찰력은 TMA가 제일 마찰력이 세고 SS가 마찰력이 제일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TMA는 요즘에 많이 쓰진 않고 보통 SS랑 나이타이를 제일 많이 쓸 거예요. 다음에 요거는 이제 거의 다 됐네요. 이제 화이트 와이어인데 요거도 이제 가끔 환자들이 뭐 이런 와이어가 있다는데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이게 뭐 그렇게 안 보이는 와이어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화이트 와이어는 뭐냐면 결국에는 이 와이어를 약간 코팅을 했거나 SS 와이어다가 나이타이 와이어다가 코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약간 이렇게 무광 처리를 해가지고 조금 덜 눈에 띄게 하는 건데, 사실은 큰 장점이 없고 초기 마찰력도 좀 크고, 그리고 이게 와이어가 사이즈가 굵어져서 이걸 쓸 수가 없어요. 이런 화이트 와이어를. 그래서 물론 환자들 처음에 쓸 때 이렇게 환자들이 좀 이렇게 그런 거 원하시는 분들은 쓸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걸 끝까지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거 단점도 있어요. 분명히 벗겨져요. 또 코팅이 벗겨지면 어디는 은색이고 어디는 하얀색이 막 이렇게 어렵도록해진단 말이죠. 그러면 보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와이어가 있다,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설측 링갈 와이어인데, 링갈 와이어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좀 좁고, 이건 기성품인데 이걸 이제 접어서 쓰는 거고요. 사이즈가 있고, 왜냐면 설측 교정이 조금 어려운 게 뭐냐면 이 안쪽에 와이어가 이렇게 꺾이는 부분들이 많아. 바깥쪽은 그냥 기성품을 쓸 수가 있는데 안쪽은 이 두께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다 개인적으로 다 맞춰서 사용을 해야 돼요. 이렇게 머시룸 타입이라고 하는데 버섯 모양이죠. 버섯 모양의 이런 와이어를 이렇게 다 개별적으로 만들어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꺾여 있어요. 송곳니랑 이 속구치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여기가 꺾이는 거예요.
이런 와이어, 링가 와이어도 있고, 끝이네, 거의 끝이네요, 이제. 이제 유지 장치는 어쨌든 고정식과 이렇게 가처시 유지 장치로 이 마무리를 한다. 될 것 같고. 네, 세상은 참 넓은데 또 교정 환자도 많아요. 세상은 교정 환자 많다. 이렇게 교정 환자로 이렇게 인생 역전할 수 있는 얼굴을 김연아 대표적인 케이스고요. 김연아 때문에 교정 환자가 많이 늘었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 교정의 효과를 많이 본 돌출입이죠, 전형적인. 이런 케이스는 속옷이 4개 빼고 교정하면 그냥 다 누구나 이 정도까지 다 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케이스. 그렇지, 여리여리 귀여운. 근데 이렇게 덧니가 이렇게 있었는데 교정하면 이렇게 교정 안 했으면 이런 이미지가 안 됐겠죠? 그죠? 이렇게 교정을 이렇게 환자들도 만족도가 높은 치료고 또 진료하면서 많이 만날 수 있는 환자들이기 때문에 일단 교정 진료에 대해서도 좀 많이 이제 숙지를 하면서 했으면 좋겠다. 일단은 이렇게 설명드렸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